이 녀석은 도시의 모든 마피아 보스와 사채업자를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고 있다. 심지어 부모님 집부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담보로 잡혔다. 남들 눈에는 모든 걸 잃기 직전인데다 후회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미쳐버린 도박 중독자처럼 보일 거다. 하지만 진실은 천샤오가 그들 모두를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다. 이제 그의 수중에는 2천만 위안이 있고 그 돈을 전부 식량에 쏟아부을 참이다. 미친 소리 같겠지. 그렇지. 누가 그렇게 많은 식량이 필요하겠어? 글쎄, 사실은 이렇다. 천샤오는 회귀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식량을 무한히 저장할 수 있고 절대 썩지 않는 아공간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얻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단 한 달 뒤 폭염의 종말이 닥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돈과 재산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된다. 중요한 건 오직 식량과 물뿐이다. 유명 인사든 억만장자든 그딴 건 더 이상 아무 소용없다. 그들 모두 물 한 병만 달라고 애원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이번엔 천샤오도 과거처럼 끝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전생에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에게 모든 걸 바쳤다. 하지만 종말이 닥치자 그녀는 주저없이 그를 팔아넘겼다. 그래, 2번 다시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그 엄청난 돈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는 곧장 가게로 들어가서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을 싹쓸이할 작정이다. 전생에 그는 가난해서 이런 간식은 꿈도 못 꿨고 대신 류안칭이라는 여자에게 사다 바치기 바빴다. 이제 주인공은 마음껏 즐기기로 결심한다. 가게 직원과 손님이 그의 옷차림을 조롱해도 천샤오는 대꾸하지 않는다. 그는 가게에 있는 모든 메뉴를 10개씩 주문한다. 그 여자는 그가 계산할 수 있다면 바닥에 엎드려 절하겠다고 내기를 건다. 우리의 주인공은 2천만 위안이 넘는 통장 잔고를 보여준다. 그는 100만 위안의 재고 전체를 사들이고 그 자리에서 예약금으로 30만 위안을 결제한다. 천샤오는 자신을 비웃었던 여자만 빼고 가게 안의 모든 여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쏜다. 결국 그 여자는 내기에서 진 대가로 바닥에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게 된다. 이후 공원 벤치에 앉은 그는 자신의 궁극적인 카드를 꺼내든다. 바로 자신과 함께 회귀한 초능력 공간 포털이다. 이 공간은 물건을 영원히 정지된 상태로 보존해주며 다가올 재앙의 50도 폭염 속에서도 아이스크림은 꽁꽁 언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안전 가옥에 필요한 무기와 에너지 비축량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던 중 전화가 울린다. 류안칭에게서 걸려온 전화다. 전생의 기억 때문에 천샤오는 이 전화를 재수없는 징조로 여긴다. 화면에 류안칭의 이름이 번쩍이자 천샤오는 뼈아픈 기억의 파도에 휩싸인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는 이 여자를 유일한 위안으로 삼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유산을 빨아먹는 기생충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가 자기 명의로 고급 아파트를 요구하고 지참금 88만 위안을 위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까지 팔라고 압박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종말이 닥치자 배신은 더욱 깊어졌다. 더 강한 후원자에게 빌붙기 위해 그녀는 그를 실험 재료로 팔아넘겼고 덕분에 주인공은 온전한 모습으로 죽지도 못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그는 전화를 받는다. 류안칭은 금목걸이를 잃어버렸다며 늘 하던 대로 징징거리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며 새 목걸이를 10개나 사주겠다고 제안한다. 이로써 그녀는 완벽한 체스말이 된다. 천샤오는 투자를 확정지을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서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5%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고작 5천 위안을 받으려 늙은 남자에게 봉사하던 참이었으니 서명 한 번에 5만 위안을 준다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샤오가 감히 자신에게 사기를 칠 리 없다고 확신하며 수락한다. 그게 함정인 줄도 모른 채 말이다. 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우리의 주인공은 생존으로 관심을 돌린다. 그는 억만장자들의 방어 전문가를 자처하는 건축가를 만난다. 다가올 재앙은 극심한 폭염과 사회 붕괴를 동반하기에 그 조건 역시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 주인공은 외벽을 3m 두께의 방탄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창문에는 3m 보안 유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다.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그는 지붕을 덮을 태양광 패널, 독립 발전기, 그리고 군용 공기정화 시스템을 주문한다. 그는 72시간 산소 공급 장치와 물순환 시스템을 갖춘 자급자족 생태계를 고집한다. 건축가는 천샤오를 편집증 환자라고 생각하지만 100만 위안의 예약금이 그의 마음을 바꾼다. 주인공은 이를 부추기며 잔금은 원하는 대로 부르라고 말한다. 어차피 세상이 끝나면 결제할 잔금 따위는 없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공사가 시작되자 천샤오는 무력이 없는 요새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식량과 약품은 쟁여두기 쉽지만 총기를 구하는 건 꽤 까다로운 일이다. 주인공은 스위트 소스라 불리는 암시장 상인에게 연락해 저녁 8시에 만나기로 한 번화가로 향한다. 하지만 불량배들을 피해 도망치던 한 젊은 여자가 갑자기 그와 부딪히면서 만남은 방해를 받는다. 놈들은 자기네 구역에서 사기를 쳤다며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는다. 그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순간 주인공은 그녀를 알아본다. 바로 리유유였다. 그녀가 이런 곳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중학교 동창이었던 리유유가 뒷골목에서 불량배 무리에게 몰려있다. 한 놈은 방망이를 들고 있고 다른 놈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있다. 우두머리가 돈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부하가 몸으로 때우라고 짓거리자 천샤오는 개입하기로 마음먹는다. 주인공이 앞으로 나서며 그녀를 놔주라고 명령한다. 불량배들은 이 방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한 놈이 주먹을 치켜들고 천샤오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가볍게 피한다. 과거의 경험을 살려 우리의 주인공은 놈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장타를 날려버린다. 이 폭력적인 순간 홀로그램 시스템 알림이 뜬다. 바로 적의 공포와 분노를 먹고 자라는 부정적 감정 수학 시스템이다. 전생에는 없었던 능력이라 주인공조차 놀란 기색이다. 다른 불량배가 리유유를 위협하려는 순간 커다란 나무 판자가 떨어져 그를 기절시킨다. 트로피컬 셔츠를 입은 남자가 펄쩍 뛰어내리며 놈들을 비난한다. 천샤오와 이 낯선 남자는 환상의 호흡으로 공격을 막아내고 발차기를 날리며 놈들을 바닥에 눕혀버린다. 공격자들이 도망치자 시스템은 공포를 충분히 수확하여 아공간 저장소 확장이 해제되었다고 알린다. 리유유가 감사의 눈빛을 보낸다. 천샤오는 그녀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며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녀가 자리를 떠나고 그곳에는 천샤오와 트로피컬 셔츠를 입은 남자만 남는다. 이 남자가 바로 암시장 상인 무창이다. 암구호를 주고받은 후 시스템의 당혹감이 추가로 수확되고 무창은 그를 밀실로 안내한다. 방 안에서 상인은 러시아제 권총을 보여준다. 주인공이 아주 능숙하게 총을 점검하자 무창은 우정 할인가를 제시한다. 주인공은 소음기, 품질 보증, 그리고 공짜 탄약까지 요구한다. 이에 상인이 뒷목을 잡자 시스템은 그로 인한 상실감과 충격을 수확한다. 결국 천샤오가 돈을 이체하면서 무기 확보를 마친다. 무기를 손에 넣은 주인공은 이제 빚을 청산하러 움직인다. 그는 고급 호텔에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 기다리던 류안칭을 만난다. 여전히 그를 자기 맘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그녀는 사채업자 장양과의 만남에 쫄래쫄래 따라 나선다. 그곳에서 그녀는 투자 절차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서류에 서명한다. 하지만 사실 그건 그녀 자신을 빚의 유일한 보증인으로 넘기는 매매 계약서였다. 장양이 그녀가 돈을 갚지 못할 때 어떻게 굴려먹을지 궁리하는 동안 천샤오는 멀리서 이를 지켜본다. 그는 자신의 안전 가옥 잔금을 치르기 위해 그녀를 이용한 것이다. 건축가는 이제 집이 군사적 수준으로 강화되어 폭염과 폭발에도 견딜 수 있다고 확인해준다. 마침내 태양 플레어와 폭염을 경고하는 뉴스 방송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주인공은 창가에 우뚝 선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그는 무기를 점검한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재앙은 지구의 전리층을 붕괴시키는 태양 플레어와 함께 시작되었고 전 세계의 온도는 치명적인 45도까지 치솟는다. 뉴스 앵커들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고 대중에게 경고한다. 첸샤오는 창밖의 하늘을 응시하며 이 끔찍한 더위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밖은 숨이 턱 막힐 듯한 폭염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열기를 피하려 아우성친다. 이러한 공포는 편의점 사장 리다프에게 절호의 기회가 된다. 그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확성기로 물과 전기가 배급될 것이라 떠들어대며 이웃들의 사재기를 부추긴다. 리다프는 이 재난을 한몫 잡을 기회로 여기며 나중에 자기 집으로 찾아오면 할인을 해주겠다며 여자들을 농락한다. 절박한 군중 덕분에 상황을 주도하던 그는 만만해 보이는 먹잇감을 발견한다. 우리의 주인공이 편의점에 들어서자 리다프는 그를 본보기로 삼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다짜고짜 주인공의 멱살을 틀어지고 도둑으로 몰아세운다. 편의점 사장은 그를 거지라 모욕하며 피해 보상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한다. 이 소란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당황하기는커녕 상인을 빤히 바라보며 차분함을 유지한다. 오히려 판을 뒤집기 위해 첸샤오는 50위 안에 팔리는 감자칩을 가리키며 일사병을 낫게 하는 비약이라도 들어있냐고 비꼰다. 그 말에 편의점 사장은 분노로 길길이 날뛴다. 이 순간 부정적 감정 수집 시스템이 작동한다.
홀로그램 알림창이 떠오르고 주인공은 이 남자를 고통스럽게 만들면 자신의 공간 저장소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첸샤오는 몸을 기울여 사장의 얼굴에 흑색이 꼈다며 신장 허약을 조롱하듯 진단하고 불면증과 식은땀 같은 실제 증상들을 증거로 들이민다. 리다프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분노를 터뜨린다. 주인공은 막대 사탕값으로 동전 하나를 바닥에 툭 던지고는 여유롭게 밖으로 나선다. 그 행동은 엄청난 분노를 자아내고 시스템은 이를 고스란히 흡수한다. 밤이 되자 우리의 주인공은 모은 포인트를 사용할 준비를 마친다. 그는 에너지를 소비해 포털 공간을 200세제곱미터나 확장하고 짙은 어둠을 틈타 다시 편의점으로 향한다. 첸샤오는 공간 포털을 열어 진열대 위의 모든 물건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인다. 다음날 아침 새들이 나무에서 타죽어 떨어질 만큼 지독한 폭염이 덮친다. 가게에 도착한 리다프는 텅 비어버린 편의점을 발견한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재고를 잃은 그는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친다. 자신의 요새로 돌아온 주인공은 시원한 탄산음료를 마시며 모니터를 통해 사장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흥미롭게 감상한다. 시스템은 끊임없이 타인의 절망을 집어삼키고 세상이 불타오르는 동안 주인공의 힘은 한없이 치솟는다. 밤사이 편의점을 털어버린 후 첸샤오는 몰려든 군중 속에 섞여 그 처참한 결과를 구경한다. 빈 껍데기만 남은 가게 한가운데서 리다프는 주저앉아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른다. 치솟는 열기에 이미 신경이 곤두선 이웃들은 상점 주인이 물가를 조작하려고 자작극을 벌였다고 수군거린다. 누군가는 귀신의 소행이라 속삭이며 사람들의 공포와 의심에 불을 지핀다. 이렇게 밀려드는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는 시스템의 막대한 포인트를 끊임없이 공급한다. 주인공은 이 기회를 틈타 타겟의 속을 완전히 긁어놓기로 결심한다. 첸샤오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다. 그는 감자칩에 금이라도 발라놨냐고 비웃으며 사장의 악랄했던 폭리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 도발에 편의점 사장은 주인공이 던졌던 불길한 경고를 떠올린다.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리다프는 자신의 금전적 손실을 덮어씌우기 위해 주인공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든다. 우리의 영웅은 구경꾼들 앞에서 한 가지 내기를 제안한다. 자신의 집을 뒤져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편의점 사장의 예비 발전기를 가져가겠다는 조건이었다. 첸샤오를 여전히 줏대없는 호구로 여긴 그는 내기를 수락하고 이웃들을 이끌어 고급 아파트로 쳐들어간다. 집 안으로 들어선 사람들은 주인공이 은밀하게 감춰둔 엄청난 재력에 넋을 잃는다. 리다프는 광기 어린 모습으로 집을 뒤집어 엎으며 옷장을 파헤치고 최고급 식자재로 꽉 찬 냉장고를 확인한다. 금고까지 강제로 열어보지만 그곳엔 훔친 과자 쪼가리 대신 금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시간이 멈춘 포털 속에 보관된 물건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의 수색은 완벽한 실패로 끝난다. 상인은 철저한 패배감과 수치심에 휩싸이고 주인공이 바닥재 밑도 뜯어보라며 비웃듯 쇠질의 때를 건네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다. 상인이 농담이었다며 내기를 얼버무리려 하자 이웃들은 그의 뻔뻔함을 사정없이 비난한다. 수치심은 다시 분노로 뒤바뀌고 리다프는 이성을 잃고 첸샤오에게 주먹을 날린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풍부한 우리의 영웅은 가볍게 주먹을 잡아채고 남자의 팔을 뒤로 꺾어버리며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는다. 결국 상인은 강압에 못 이겨 지금 당장 발전기를 옮겨야만 했다. 며칠 뒤 전력 제한이 시작되면 살인적인 더위 탓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첸샤오는 당장 서두르는 게 좋을 거라며 서늘하게 경고한다. 바닥을 기듯 도망치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시스템은 또다시 폭발적인 수치심과 공포를 걷어들인다. 요새로 돌아오자 공포에 질린 류안칭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며 단순한 서명 하나 때문에 왜 그들이 자기를 쫓는지 따져 묻는다. 주인공은 그들의 악연을 청산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가고 있음을 직감하며 화면을 내려다본다. 대양파가 첸샤오가 떠넘긴 빚을 갚으라며 류안칭을 압박하자 그녀는 벼랑 끝에 몰린다. 영상 통화가 연결되자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며 그를 향해 악을 쓴다. 주인공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상처받은 연기를 하며 목소리를 떤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진심을 바쳤는데 왜 한 번도 믿어주지 않냐며 반문하고 교묘하게 그녀의 경계를 허문다. 그가 배신당한 연인 행세를 하는 동안 속으로는 사채업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급하게 움직인다며 흥미로워한다. 대화를 이어가며 우리의 영웅은 식사를 준비한다. 그는 깡패들이 집 주소를 아냐고 묻고 류안칭은 골목길에서 간신히 따돌렸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수작 부릴 생각 말라며 경고하지만 그는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며 그녀의 불안을 일축한다.
상황은 그녀가 그의 식탁을 발견하면서 완전히 뒤바뀐다. 첸샤오가 고급 연어구이 덮밥을 먹으려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본 그녀는 큰 충격을 받는다. 물자가 바닥난 전 지구적 폭염 속에서 차가운 탄산음료와 신선한 생선의 자태는 그녀의 탐욕에 불을 지핀다. 더위에 헐떡이며 침대에서 그 화면을 보던 그녀는 주인공이 엄청난 떼돈을 번 게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굶주림은 그녀의 자존심마저 내던지게 만든다. 음식을 탐낸 그녀는 태세를 싹 바꾸고 턱을 괜 채 담배에 불을 붙이며 유염을 떤다. 그녀는 옷의 어깨끈을 슬쩍 내리며 곁에 머물게 해준다면 기꺼이 외로움을 달래주겠다며 유혹한다. 주인공은 그 얄팍한 속내를 꿰뚫어 본다. 그는 예전에 자기 집은 비밀이라며 찾아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그녀의 과거를 일깨워준다. 하지만 배고픔과 공포에 미쳐버릴 지경인 그녀는 과거의 행동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당장 자기 아파트 호수를 채팅으로 찍어보낸다. 우리의 영웅은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답한다. 과거엔 그를 쓰레기 취급하던 그녀가 이제는 고작 연어 한 조각에 자기 집 주소를 갖다 바치고 있다.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의 평화로운 시간이 깨진다. 나이든 이웃왕 아주머니가 에어컨 바람을 쐬려고 어린 손자를 앞세워 죄책감을 유발하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한다. 그녀는 이웃끼리 돕고 사는 게 도리라며 뻔뻔하게 굴지만 첸샤오는 과거의 원한을 잊지 않았다. 과거 폐플라스틱병을 줍는다는 이유로 자신과 어머니를 모욕했던 여자이기에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주인공은 그녀가 경비원을 시켜 자신들을 쫓아냈던 일을 똑똑히 짚어주고는 쾅 하고 문을 닫아버린다. 그 행동에 왕 아주머니는 이성을 잃고 발악한다. 그녀는 굳게 닫힌 문에 대고 돌아가신 그의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온갖 저주를 퍼붓는다. 이 추악한 분노의 표출은 시스템을 자극하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는 주인공에게 막대한 분노 포인트를 쏟아붓는다. 성가신 이웃을 처리한 영웅은 이제 자신의 최종 목표를 향해 돌아선다. 음성 변조기와 새로운 유심칩을 사용해 그는 대양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류안칭이 새 주소지에 홀로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흘린다. 사냥감과 포식자 모두를 한 곳으로 완벽하게 유인한 첸샤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 속으로 그림자들이 모여드는 것을 서늘하게 지켜본다. 류안칭은 조만간 첸샤오의 호화로운 아파트로 이사할 거란 착각에 빠져 머리를 매만지고 거울 속 자신을 감상하며 아침을 맞이한다. 과거 그가 자신을 떠받들던 걸 떠올리며 그녀는 이런 안락한 삶이 당연한 자신의 권리라고 여긴다. 자신이 완벽하게 판을 짰다고 확신하며 그녀는 침대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담배에 불을 붙인다. 하지만 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리는 소리에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난다. 문을 열면 굽실거리는 첸샤오가 서 있을 줄 알았던 그녀는 활짝 웃었지만 눈앞에 나타난 장양과 두 부하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진다. 조직의 보스는 그녀의 변명을 무시하고 대양파에게 진 빚을 당장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그녀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의 억센 소나기가 날아와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그녀는 빚을 낸 건 첸샤오고 자기는 속아서 서명했을 뿐이라며 처절하게 울부짖는다. 장양은 허리를 굽혀 서류에 적힌 이름은 분명 너라며 이 빚은 법적으로 철저히 내 몫이라고 고함을 지른다. 그는 당장 돈이 될 만한 건 모조리 찾아내라며 부하들에게 아파트를 뒤지라고 지시한다. 깡패들이 가구를 박살내는 동안 류안칭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제발 멈춰달라고 조금만 있으면 첸샤오가 와서 모든 빚을 갚아줄 거라며 애원한다. 부하들이 일하는 동안 장양은 그녀의 소파에 앉아 그녀의 보석 가방을 들고 있다. 그는 이딴 쓰레기들로는 이자도 갚지 못한다며 이 더위 속을 뚫고 온 자기 부하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일갈한다. 공포에 질린 류안칭은 천샤오의 아파트에 쌓여있는 막대한 물자에 대한 정보를 실토한다. 그녀는 천샤오가 오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걸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장양은 그녀를 움켜쥐고 천샤오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으며 일부러 너를 팔아넘긴 거라고 말한다. 충격과 무력감 속에서 그녀는 침실로 끌려가며 자기 대신 그 자식을 노리라고 비명을 지른다. 쾅 하고 문이 닫히고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비명만이 맴돈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방에 앉아 실시간 영상으로 이 상황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다. 밤이 되자 놈들의 짓거리가 끝나고 침대 위에는 멍투성이가 된 류안칭만이 남겨진다. 장양은 그 물자에 대해 더 자세히 털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그녀는 그 자식에게 에어컨, 시원한 음료, 그리고 엄청난 양의 식량까지 모든 게 다 있다고 실토한다. 그 말에 흥미를 느낀 보스는 자신이 엄청난 사냥감을 찾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놈들이 그 요새를 향해 떠나고 류안칭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다. 러청의 고요한 밤하늘 아래 장형님은 오션갱단의 행동대원들을 이끌고 목표 건물을 향해 나아간다. 왕 아줌마는 복수심과 물자를 나눠 받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길잡이로 따라 나선다. 그녀는 아파트를 가리키며 그 안에 있는 에어컨, 식량, 술에 대해 떠벌리며 보스의 탐욕을 부추긴다. 자신의 악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녀는 천샤오를 이웃에게 물 한 모금 안 나누는 쪼잔한 놈으로 깎아내린다. 장형님은 그곳을 점령하면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녀는 굽신거리며 감사를 표한다. 그녀는 벌써부터 천샤오가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입구에 도착한 장양은 걸음을 멈추고 강화된 외벽을 살피며 전문가의 솜씨임을 눈치챈다. 금발의 양아치가 문을 부수려 야구 방망이를 치켜들지만 그의 군화가 특정 타일을 밟는 순간 엄청난 고압 전류가 그의 몸을 타고 흐른다. 그가 쓰러지자 다른 부하가 그를 도우려다 똑같이 전류에 감전되고 만다. 부하들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동안 장양과 왕 아줌마는 얼어붙은 채 서 있다. 이 광경에 혼란과 충격의 시스템 알림이 울리고 시스템은 그들의 공포를 수확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지붕 위의 확성기에서 경쾌한 노래가 울려 퍼진다. 놈들이 한눈을 판 사이 문에서 뿜어져 나온 전기 스파크에 두 명의 부하가 더 뒤로 튕겨나간다. 요새 안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게이밍 의자에 느긋하게 기대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모니터로 이 상황을 감상한다. 천샤오는 마이크를 집어들고 놈들을 조롱하며 첫발부터 전기 함정을 밟다니 운도 참 좋다고 농담을 던진다. 이에 격분한 장형님은 빚을 갚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소리친다. 왕 아줌마도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놈아 부모한테 그따위로 배웠냐며 거든다. 천샤오는 지루하다는 듯이 이 아파트의 가치만으로도 대출금은 충분히 갚고도 남는다고 보스에게 일깨워준다. 그는 류안칭의 돈을 원하면 그녀를 직접 찾아가라며 그 빚은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한다.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초조해진 놈들을 보며 장양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주인공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그의 손가락은 책상 위의 빨간 버튼 위를 맴돈다. 그는 계속 귀찮게 굴면 더 이상 얌전하게 넘어가 주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건물 주변 전체가 거대한 전기 감옥으로 돌변한다. 전류가 갱단원들을 통구 위로 만들며 고통과 절망의 포인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다. 이 철벽 같은 방어 앞에 장형님은 오션갱단이 기필코 복수할 거라며 비명을 지르며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홀로 남겨진 왕 아줌마는 공포에 질린 채 건물을 올려다본다. 다음날 아침 하늘은 종말을 알리는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온도는 52도까지 치솟는다. 뉴스 앵커가 치솟는 사망자 수를 보도하는 동안 천샤오는 더없이 행복하게 식사를 즐긴다. 이웃 단체 채팅방의 알림으로 그의 휴대폰이 울린다. 왕 아줌마와 리다프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를 이기적인 쓰레기라 비난하며 물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귀찮아하기는커녕 그는 시원한 음료를 홀짝이며 메시지를 여유롭게 스크롤한다. 이웃들의 집단적인 질투와 분노가 그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자 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화면에는 포인트가 1000점을 돌파했다는 알림이 뜨고 시스템은 엄청난 보상을 정산하기 시작한다. 천샤오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어마어마한 식량 창고를 과시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신선한 농산물과 시원한 음료로 꽉 찬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보낸다. 이 사진 한 장에 필사적인 메시지들이 미친 듯이 쏟아진다. 평범한 이웃들이 물자를 구걸하는 동안 왕 아줌마는 다리에 힘이 빠진다며 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애쓴다. 편의점 주인 리다프는 물두 박스를 내놓으라며 당당하게 요구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가 자선사업가냐며 일축한다. 그가 공정한 물물 교환만을 원하며 빈대들은 사절이라고 못을 박자 채팅방은 분노로 폭발한다. 리다프는 그를 이기적인 자식이라 욕하고 왕 아줌마는 이웃이 죽어가는 걸 구경만 하다간 천벌을 받을 거라 악담을 퍼붓는다. 그는 이런 협박들을 가볍게 무시하고 소파에 몸을 기댄다. 이웃들의 집단적인 분노는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이 걷잡을 수 없는 악의는 부정적 감정 수학 시스템을 3000포인트까지 밀어올리며 공간 절단이라는 스킬 업그레이드를 발동시킨다. 이 능력으로 천샤오는 허공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 반경 3m 내의 어떤 물체든 베어버릴 수 있다. 그 살상력을 시험하기 위해 주인공은 탁자 위의 사과를 향해 손을 휙 젓는다. 하얀 에너지가 방을 가로지르며 번쩍이더니 사과를 완벽하게 반으로 갈라버린다. 이 도발의 대가는 어둠이 깔린 밤에 찾아온다. 붉은색 오프로드 차량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선다.
류안칭이 차에서 내려 시가를 질겅이는 보스 장양과 길잡이 장형님의 뒤를 따른다. 보스가 여기가 타게대 집이 맞냐고 묻자 길잡이가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자신의 과거와 선을 긋기 위해 류안칭은 천샤오를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하며 오늘 밤이 바로 그놈의 제삿날이 될 거라고 속으로 다짐한다. 리다프와 다른 이웃 한 명이 갱단을 발견하면서 상황은 더욱 아수라장이 된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들은 놈들의 앞잡이가 되겠다고 자처한다. 장양은 그들에게 물자의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뒤바뀐다. 본대가 복도를 가로질러 행진하며 양아치들은 지나가는 모든 방을 약탈하기 시작한다. 놈들이 자기 집마저 털고 있다는 걸 깨달은 리다프가 항의하려 하지만 양아치들은 이 건물 전체가 이제 보스의 것이라고 통보한다. 왕 아줌마는 자신을 도와주리라 믿었던 놈들에게 밀쳐지고 도둑년 취급을 당한다. 이 배신감에 리다프는 복도에 주저앉아 자신의 눈먼 탐욕을 원망하며 오열한다. 요새 안의 천샤오는 여전히 평온하다. 갱단이 문 밖에 모여들자 그는 공간 능력을 무심하게 사용하여 소파를 던져 바리케이드를 친다. 장양과 무장한 양아치들이 그와 대치하는 순간에도 그는 자리에 앉아 밥을 끝까지 먹는다. 보스가 고통 없이 죽여주는 대가로 물자를 내놓으라며 오만방자하게 굴자 우리의 주인공은 냅킨으로 천천히 입가를 닦는다. 밥 먹는데 방해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며 조롱하자 보스는 이성을 잃고 부하들에게 저놈의 팔다리를 분질러 놓으라고 명령한다. 양아치들이 달려들지만 천샤오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는 첫 번째 공격자의 팔을 잡고 돌바닥에 대가리를 내리꽂는다. 두 번째 놈이 가시 돋친 철퇴를 휘두르자 천샤오는 이를 가볍게 피하고 명치에 묵직한 발차기를 꽂아 넣는다. 근육질 양아치가 거대한 전투도끼를 그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순간 우리의 주인공은 공간절단을 사용할 준비를 한다. 바닥에 최루탄이 굴러떨어지며 싸움이 중단된다. 하얀 가스가 사방을 채우자 양아치들과 보스는 격렬한 기침을 쏟아내며 황급히 도망친다. 짙은 연기를 뚫고 암시장 상인인 무창이 나타난다. 천샤오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자 무창은 가볍게 또 다른 최루탄을 들어 올린다. 그는 형씨의 솜씨는 끝내주지만 꽤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린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천샤오에게 최고급 총기가 아직 필요한지 묻는다. 문 앞의 위협을 정리한 후 천샤오는 요새로 돌아와 시원한 생수 한 병을 무창과 나눈다. 이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주인공이 누리는 호사의 무창은 감탄하지만 천샤오는 사업 이야기에만 집중한다. 그는 무창이 이 구역에 나타났는지 캐묻는다. 무창은 자신의 구역을 침범하는 라이벌 보스 류하이펑의 부하들을 쫓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갱단이 건물을 향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뒤쫓아왔고 우리의 주인공이 표적이란 걸 깨달았다는 것이다. 무창은 쌓여있는 물자가 엄청나다며 감탄하지만 남의 비밀을 캘 생각은 없다고 선을 긋는다. 대신 기온이 오르면서 주요 화폐로 자리 잡은 정수된 물을 류 보스가 사재기하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자신은 판매를 막고 천샤오는 물자를 조달하는 방식의 동업을 제안한다. 물을 확보하고 나면 이 요새 안에 보관하자는 것이다. 천샤오는 동의하지만 자신이 무창이 1이라는 파격적인 수익 분배를 요구한다. 이 요구에 무창이 경악하며 시스템은 40포인트를 수확한다. 천샤오가 그대로 돌아서려 하자 무창은 다급해진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밥이라도 먹고 살게 해달라며 8대2로 나누자고 애원한다. 주인공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무창은 이보다 더 나은 파트너는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천샤오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마침내 거래를 수락한다.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그가 가장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남은 것들만 판매한다는 조건이다. 거래가 성사되자 두 사람은 밤이 되자 류 보스의 산업 요새를 정찰하기 위해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무창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물물 교환을 하는 거래 구역을 가리킨다. 그는 또한 류안칭을 포함한 여러 여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빨간 드레스를 입은 류안칭이 정장을 입은 남자에게 안긴 채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보인다. 본관 뒤쪽에는 식수 저장 구역이 있지만 무창도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우리의 주인공은 파트너가 주의를 끄는 동안 혼자서 잠입하기로 결정한다. 무창은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물을 옮길 수 있을지 의아해하지만 천샤오는 다 방법이 있다며 어둠 속으로 뛰어든다. 검은색 티셔츠와 야구 모자 차림의 주인공은 배송 컨테이너 사이에 섞여 들어가려 하지만 산탄총을 든 경비병에게 가로막힌다. 류 보스가 식수 재고를 확인하라고 보냈다고 둘러대지만 경비병은 그 거짓말을 비웃는다. 말장난에 지친 주인공은 자신의 공간 절단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한다.
허공을 향해 손을 휘두르자 에너지 호가 뿜어져 나와 경비병을 강타한다. 남자가 쓰러지면서 공포 포인트 50점과 고통 포인트 50점이 생성된다. 소란을 듣고 또 다른 무장 경비병이 다가오지만 천샤오는 수많은 에너지 참격을 날려 공포와 절망 포인트 200점을 수확한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더 많은 폭력배들이 침입자를 향해 몰려들자 천샤오는 구석으로 몸을 숨긴다.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나타나 그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녀는 바로 리위이였고 포로로 잡혀 시설 청소를 하던 중 내부 구조를 외우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주인공을 골목길로 이끈 뒤 양철 양동이를 던져 순찰 중인 경비병들의 주의를 돌린다. 그녀는 카메라가 없는 통로로 그를 안내하여 마침내 외진 출입구에 도달한다. 그녀에게 숨으라고 말한 뒤 주인공은 에너지를 집중한다. 그가 철벽을 손으로 내리치자 소용돌이가 나타나며 벽을 산산조각낸다. 방 안에서 산탄총을 든 경비병이 재빨리 몸을 돌리지만 천샤오는 마지막 에너지 홀을 날려 그를 쓰러뜨린다. 경비병이 쓰러지자 시스템은 충격, 공포, 고통에 걸쳐 총 360포인트를 수확했다고 기록한다. 녹슨 철벽 뒤에서 기다리던 리위위는 공장을 뒤덮는 연기를 바라본다. 그녀는 작전이 실패한 줄 알고 두려워하지만 곧 폭발음이 출입구를 뚫고 나와 파편들이 시설 전체로 울려 퍼진다. 선반에 웅크린 그녀는 엄청난 폭발과 연기 속에서 나타나는 실루엣에 겁을 먹는다. 그녀는 있는 힘껏 벽돌을 휘두르지만 천샤오가 날아오는 그녀의 팔을 낚아챈다. 우리의 주인공은 침착하게 일이 끝났다고 알려준 뒤 그녀를 데리고 나간다. 다음 단계를 알리기 위해 주인공은 화염을 뚫고 달려가 밤하늘을 향해 권총을 발사한다. 이 불꽃은 공장을 환하게 비추며 옥상에서 지켜보던 무창에게 보내는 신호가 된다. 완벽한 잠입에 감탄한 무창은 불이 붙은 화염병으로 가득 찬 카트를 지붕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다. 화염병들이 창고 위로 쏟아져 내리며 건물들을 불지옥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소란 덕분에 폭력배들이 당황하여 구조를 요청하는 사이 천샤오는 좁은 골목을 지나 리위이를 남문 쪽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의 탈출은 절망에 빠진 류안칭에 의해 가로막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주인공의 어깨에 매달려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애원한다. 지금 자신을 구해준다면 대출빚도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한다. 그녀는 애걸하며 창고 안의 참상을 설명하고 강제로 다른 사람들을 접대해야 했으며 반항하면 매를 맞았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무관심한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본다. 자신을 조롱하고 류 보스를 집 앞까지 끌어들였던 그녀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다. 그는 그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죽임을 당했던 전생의 기억에 사로잡힌다. 천샤오는 그녀의 연기가 역겹다고 말하며 그녀를 바닥으로 밀쳐버린다. 이런 냉대의 류안칭의 표정은 증오로 뒤틀린다. 그녀는 모두를 길동무로 삼아버리겠다고 다짐한다. 이 폭발적인 악의는 시스템이 증오 포인트 999점의 수확을 감지할 만큼 강렬했다. 복수를 실행하기 위해 그녀는 류 보스와 그의 부하들이 텅 빈 창고에 도착하는 순간 그를 향해 기어간다. 비축해둔 물은 사라지고 벽에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조롱 섞인 메시지가 적혀있자 보스는 이미 극도로 분노한 상태다. 류안칭은 주인공이 그를 물자도 아까운 쓰레기라고 불렀다고 거짓말을 하며 분노에 부채질을 한다. 이 조작은 통했고 류 보스는 부하들에게 남문으로 향하라고 명령한다. 멀리서 주인공과 무창은 다가오는 무리를 지켜보고 있다. 폭력배들이 방망이와 칼을 들고 돌진해오자 천샤오는 불타는 횃불을 들고 준비를 갖춘다. 그가 바닥에 뿌려진 연료선 위로 횃불을 던지자 불기둥이 치솟으며 그들의 공격을 가로막는다. 화염 뒤에서 안전하게 몸을 숨긴 주인공은 소리 지르는 보스를 흥미롭게 지켜본다. 이 무력한 모습은 끝없는 증오 알림을 발생시키며 천샤오가 3000포인트를 달성하고 공간 방벽을 잠금 해제하게 만든다. 그 후 아파트 안에서 천샤오는 무창과 리위를 위해 허거 파티를 연다. 류 보스를 굴욕적으로 만든 후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와도 같다. 무창은 모든 걸 잃은 그 남자의 반응을 상상하며 폭소를 터뜨린다. 식사를 하던 중 대화는 진지하게 흘러간다. 리위는 그의 개입 덕분에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 주인공은 겸손한 태도로 동창이라는 인연을 상기시키지만 그녀는 그의 도움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강조한다. 무창이 벽에 쌓여있는 수십 개의 거대한 물통을 포함한 엄청난 양의 물자를 발견하면서 분위기가 바뀐다. 그는 주인공이 도대체 어떻게 혼자서 창고 전체를 털어왔는지 묻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천샤오는 미스터리를 얼버무리며 친구에게 비축 물자를 옮길 물류 작업에나 집중하라고 말한다.
과거에 대한 질문을 받자 리위위는 졸업 직후 부모님이 사고로 실종되었다고 털어놓는다. 이 우울한 순간은 창문에 비친 갑작스러운 주황색 불빛에 의해 깨진다. 밤하늘이 거대한 불바다로 변해버린 것이다. 류보스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화염으로 둘러쌌고 주인공을 끌어내기 위해 동네를 통째로 태워버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무창과 리위위는 CCTV 모니터를 통해 화염에 갇힌 이웃들을 보며 패닉에 빠진다. 무창은 분노하고 리위위는 우리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지만 천샤오는 냉담함을 유지한다. 그는 보스가 도덕성을 무기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밖에서는 류 보스가 화염 속에 서서 열기가 치명적인 수준에 달하기 전에 항복하라고 천샤오에게 소리친다. 그의 부하들은 건물이 용광로로 변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포장도로에 계속해서 연료를 쏟아붓는다. 그들은 연기가 결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질식시킬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열기 종말에 대비한 안전가옥을 지으면서 화재 진압 시스템을 빼놓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콘솔의 버튼을 누른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고압 포탑들이 응축된 하얀 안개를 뿜어내기 시작한다. 여러 개의 통이 거리로 떨어지며 나노 에어로젤을 방출해 순식간에 불길을 덮어버린다. 무창은 그 기술에 감탄하고 류보스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무력한 분노에 휩싸여 지켜본다. 연료가 바닥났고 안개를 뚫을 수 없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보스는 부하들에게 계속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주인공은 확성기를 집어들고 조롱하듯 류보스에게 시원한 얼음물이나 한잔하러 들어오라고 말한다. 이 도발로 인해 시스템은 적에게서 888점의 분노 포인트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감지한다. 그 집이 완벽한 방화 기능을 갖춘 자급자족 피난처라는 것을 깨달은 류보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앗기로 결심한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버린 채 왕 아주머니와 다른 이웃들을 인질로 잡으라고 신호를 보내며 다음 행동이 훨씬 더 잔인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요새 밖에서는 류보스가 지역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우면서 상황이 암담해진다.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없게 되자 보스는 불타는 횃불을 휘두르며 군중을 위협해 천샤오를 밖으로 유인하려 한다. 이러한 압박에 못 이긴 왕 아주머니는 모욕에 동참하며 이웃들을 자신의 싸움에 끌어들였다고 눈물을 흘리며 주인공을 개자식이라 욕한다. 피난처 안에서 무창은 최후의 결전을 위해 밖으로 돌진할 준비를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여전히 침착하다. 그는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곧 자멸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류 보스가 왕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천샤오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 노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CCTV를 지켜보던 주인공은 그 노인을 알아본다. 그 순간 전생의 폐허 속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왕 할아버지의 기억이 떠오른다. 이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해 천샤오는 무창에게 리위를 지키며 뒤에 남아있으라고 명령한 뒤 결판을 내기 위해 연기 자욱한 거리로 나선다. 천샤오는 평범한 난투극 대신 도박을 제안한다. 류보스가 카지노에서 큰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인공은 인질들의 자유를 담보로 자신의 모든 물자와 목숨을 건다. 보스는 이번 판으로 요새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높은 숫자가 이기는 주사위 게임에 동의한다. 류보스가 주사위를 굴려 6세개를 보여주며 승리에 찬 웃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가 컵을 들어 올리자 군중들은 그의 주사위가 정확히 반으로 쪼개져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보이는 얼굴의 총합이 21이 되면서 첸샤오는 공식적으로 기록을 경신한다. 이러한 굴욕에 분노한 류보스는 이성을 잃고 그가 속임수를 썼다며 비난한다. 시스템이 500의 분노 포인트를 수확하는 순간 보스가 칼을 쥐고 달려든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순간을 틈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며 최루탄을 터뜨려 주변을 연기로 가린다. 무장 괴한들이 연기를 향해 맹목적으로 총을 난사하지만 첸샤오는 에너지 참격으로 반격하며 상처 하나 없이 적들을 베어 넘긴다. 최후의 발악으로 류보스는 연거리에서 로켓 런처를 발사하며 주인공이 가진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울부짖는다. 조직원들이 경악스럽게도 미사일은 첸샤오의 얼굴 바로 앞에서 투명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난다. 이것이 바로 공간장벽의 첫 등장이며 우리의 주인공은 파편 속에서도 태연하게 서 있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한 첸샤오는 내기를 물리려 한 보스를 비웃으며 능력을 사용해 그의 발밑에 칼을 떨어뜨린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달은 류보스는 태도를 바꾸고 억지 웃음으로 두려움을 감춘다. 그는 자신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주인공을 동업자로 끌어들이려 하며 이 폭력 사태를 단순한 오해로 포장하려 든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거래를 시도하는 그 남자 위로 칼을 빼든 주인공이 차갑게 내려다본다. 류 보스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는 자신을 죽이는 건 자원 낭비라며 새로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열쇠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거래를 시도한다. 작은 감염 하나도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세상이기에 그는 페니실린과 세팔로스포린을 포함한 항생제 비밀 은닉처라는 자신의 카드를 꺼내든다. 류는 목숨만 살려준다면 약을 반으로 나누겠다고 제안하며 서부 구역 창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임을 강조한다. 주인공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바짝 다가가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그는 약이 확실한 화폐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비축해둔 물량은 이미 그 누구의 상상도 초월할 정도라고 류에게 통보한다. 빈틈을 눈치챈 류가 동업을 제안하고 첸샤오는 거기서 싸움을 끝내기로 동의한다. 충분히 시간을 벌었다고 확신한 보스는 부하들을 향해 물러선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는 주인공은 어떤 문이든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비밀번호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의 주인공은 왕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눈다. 그는 노인의 두 손을 맞잡고 이제 위험은 지나갔다며 안심시킨다. 왕 할아버지가 빚을 갚기 위해 자비리라도 돕겠다고 제안하는 사이 아기를 품고 지켜보던 왕 아주머니의 머리 위로 공포 포인트 시스템 알림이 번쩍인다. 첸샤오는 일단 이웃들의 원한은 무시하기로 하고 노인에게 집에 가서 문을 단단히 잠그라고 조언한다. 한편 골목길에서는 류 보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다. 그는 첸샤오를 비웃으며 물자만 확보하면 그놈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부하인 파인애플 머리에게 말한다. 어떤 화기로도 목표물에 흠집 하나 내지 못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스는 부하들에게 그놈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곧장 가로막힌다. 아득히 높은 옥상이 어둠 속에서 첸샤오가 그 일당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는 에너지를 집중해 공간을 찢어버리고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파동을 날려 멀리서 류 보스를 직격한다. 공간의 균열이 장기를 붕괴시키자 보스의 가슴과 입에서 검은 물질이 뿜어져 나온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겁에 질린 부하들은 어둠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흩어진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속삭인다. 이후 아파트 안 텔레비전에서는 전 세계적인 폭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온다. 방송에서는 시민들에게 북쪽으로 이주하거나 그 자리에서 대피하라고 권고한다. 주인공은 정부의 대피소는 죽음의 길이며 구조를 기다리는 건 망상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열의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들과 자원을 두고 싸우는 각성자들,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임을 그는 이해하고 있다. 이런 끔찍한 혼돈은 그의 현관문 앞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이웃들이 입구에 몰려와 소리를 지르며 요새와 식량, 물을 공유하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아예 그 성소 안에서 번갈아가며 살기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끝낸 상태다. 그 위협의 겁을 먹기는커녕 우리의 주인공은 주방에 남아 스테이크를 굽는다. 그는 저녁 식사 사진을 찍어 이웃 단체 채팅방에 보내고 시스템이 수확할 질투, 분노, 절망 포인트를 폭발적으로 끌어모은다. 밖에서 한 이웃이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발악하지만 첸샤오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에게 그들의 분노 따위는 아무 가치도 없다.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주인공은 서부 구역 창고를 정찰하기 위해 나설 준비를 한다. 첸샤오가 건물을 나서자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두머리가 식칼을 들고 달려들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를 제압해버린다. 순식간에 반격에 나선 주인공은 남자의 등 뒤에 나타나 손목을 꺾어버리고 그를 날려버린다. 다른 공격자가 기습을 시도하지만 첸샤오는 그가 무기를 휘두르는 중간에 낚아채어 바닥에 내리꽂는다. 눈부신 속도로 움직이며 우리의 주인공은 남은 놈들마저 쓰러뜨리고 길바닥에 나뒹굴게 만든다. 생존자 한 명이 목격자가 이렇게 많은데 첸샤오가 무사히 빠져나갈 순 없을 거라고 악을 쓴다. 이로 인해 공포 시스템 알림이 울리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무관심할 뿐이다. 생존자가 자신들을 이대로 끝장낼 거냐고 묻자 주인공은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내려다본다. 그에게 즉각적인 죽음은 너무 자비로운 처사다. 대신 그는 그들을 뜨거운 길바닥에 그대로 방치한다. 타는 듯한 폭염과 벌어진 상처 사이에서 며칠 안에 감염이 시작될 거란 걸 그는 알고 있다. 그는 뜨거운 태양 아래 남자들을 버려둔 채 자리를 뜬다. 보리를 마친 주인공은 약품 은닉처를 확보하기 위해 서부 구역 창고로 향한다. 도착하자마자 보안 카메라를 발견한 그는 공간에 홀을 날려 산산조각낸 뒤 정문에 문양을 새겨 센서를 무력화시킨다. 하지만 문을 밀고 들어가자 짙은 녹색 가스가 바닥을 타고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독가스에 첸샤오는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며 무릎을 꿇고 쓰러진다. 시야가 흐려지는 가운데 매연 너머로 실루엣이 나타난다. 방독면을 쓴 남자가 그에게 몸을 숙이더니 팔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주사한다. 이 낯선 남자는 린꺼둥이라는 이름의 연구원이다. 첸샤오가 깨어난 후 교수는 그 신경가스가 극한 환경에서의 인간 진화를 연구하는 자신의 연구실을 지키기 위한 보안 장치였다고 설명한다. 그는 보라색 전신 슈트를 입은 조수 수루이를 소개한다. 주인공은 그들의 속셈을 의심하지만 격리 탱크 안에 거대한 배양조와 공룡뼈가 있을 정도로 시설은 꽤나 정교했다. 린 교수는 독가스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선물을 주겠다며 주인공을 다양한 항생제가 가득 찬 냉장고로 안내한다. 첸샤오는 교수의 알 수 없는 표정을 눈여겨보면서도 가방을 챙기고 짧은 감사 인사와 함께 떠난다. 요새로 돌아온 첸샤오는 지친 몸을 이끌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약을 구걸하는 글로 도배된 이웃 단체 채팅방을 발견한다. 그는 자신에게 물자가 충분히 있다고 올리면서도 팔 물건은 아니라고 못을 박는다. 이 말이 부상당한 불량배들의 디지털 분노를 폭발시킨다. 이 증오의 물결은 시스템의 99의 분노, 200의 증오, 380의 질투 포인트를 단번에 생성해낸다. 하지만 주인공이 가져온 물건들을 뒤적이다가 그의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약품 아래 가방 밑바닥에 작고 둥근 추적 장치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첸샤오는 짐 속에서 금속성 추적 장치를 발견하고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 추적자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주인공은 이 상황을 코미디로 만들어버린다. 그는 근처 골목으로 향해 길고양이에게 그 추적기를 달아놓는다. 그 작전은 멋지게 통했다. 연구실로 돌아가 보면 린 교수는 지도 위에서 불규칙하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붉은 선을 보며 좌절감에 빠져 노트북을 노려보고 있다. 고양이의 예측 불가능한 경로를 따라 추적기가 이동하자 과학자는 주인공이 대체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의아해한다. 이런 교란 작전이 벌어지는 동안 이웃 단체 채팅방은 끝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든다. 극한의 폭염이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이웃들은 약과 물을 애원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다. 한 어머니는 우는 아이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며 그림책을 대가로 물자를 구걸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여자가 전생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자원을 비축했던 것을 기억하며 냉랭한 태도를 유지한다. 한 이웃이 첸샤오를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비난하자 상황은 더 험악해진다. 그런 도덕적 협박 따위에 끄떡없는 주인공은 그 군중의 위선을 까발리기로 결심한다. 그는 복도에 물과 통조림 상자를 몰래 숨겨둔 왕예이의 감시 카메라 사진을 게시한다. 그는 그녀가 먼저 사람들에게 나누는 양만큼 자신도 똑같이 나눠주겠다며 조롱하듯 제안한다. 이 폭로는 이웃들의 절망을 폭력적인 광기로 뒤바꿔버린다. 우리의 주인공은 무거운 도끼를 휘두르는 남자 무리가 왕예이의 문을 박살내는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본다. 그녀가 공포에 질려 움츠러든 사이 불량배들은 아파트를 샅샅이 뒤져 그녀의 물자를 약탈한다. 이 난리통 속에 리유유는 혼란을 틈타 빠져나가 자신만의 배낭의 물자를 챙겨 확보한다. 초점은 이제 폭염 속에서 파리떼가 들끓으며 부패해가는 대머리 불량배의 시체 주위로 몰려든 이웃들에게로 옮겨간다. 혹시 모를 전염병의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있을 때 의료진이 도착한다. 린 교수와 수루이가 수술용 장갑을 낀 채 복도로 들어선다. 그들은 자신들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도착이 늦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 이웃들은 전염병을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즉각 교수를 구원자로 여긴다. 린은 전문적인 검진을 연기하며 소독제를 나눠주는 것으로 군중의 신뢰를 얻어낸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지역에서 추적 신호가 오작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일 뿐이었다. 강화 유리창 너머로 우리의 주인공은 점점 커지는 의심을 품고 지켜본다. 그는 교수를 알아보고 유료 지원이 필시 위장일 것이라고 직감한다. 천사호의 전화기가 울리고 의사를 조심하라는 발신자 표시 제한 문자가 오면서 예상치 못한 경고를 받게 된다. 이는 그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주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 또 누가 숨어있는지 의문을 자아낸다. 그가 휴대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때 멀리 떨어진 옥상이 누군가가 고배율 망원경으로 요새를 정조준한다. 이제 여러 무리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주인공은 포식자 같은 과학자와 정체불명의 관찰자 사이에 갇혔음을 알게 된다. 천사오는 의사를 조심하라고 경고한 정체불명의 발신자를 추적하려 하지만 전화는 자동 응답 메시지로 연결된다. 가입자가 가상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발신자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기 때문에 주인공은 더 이상 단서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이것이 진심 어린 경고인지 아니면 자신을 이용해 린 교수를 제거하려는 치밀한 수작인지 의구심을 품는다. 해가 저물자 생존자들이 아파트 단지 마당에 있는 교수 주변으로 몰려든다. 한 이웃이 감사를 표하며 교수가 나서지 않았다면 이 더위 속에 방치된 시신들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린 교수는 정중한 미소를 유지하며 그 칭찬을 당연한 의무일 뿐이라며 겸손하게 넘긴다. 2층 발코니에서 지켜보던 주인공은 교수 코트 자락에 묻은 거무스름한 얼룩을 발견한다. 그것은 피라기보다는 말라붙은 화학시약에 가까워 보였다. 그 광경은 폭염이 시작된 직후 의료진이 나타났던 전생의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전염병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주민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그 직후 가장 건장했던 생존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린 교수는 마을 게시판에 공지문을 붙이며 계속해서 좋은 평판을 쌓아간다. 무료로 식수를 나눠주고 건강검진을 해준 덕분에 그는 이웃들의 신망을 얻는다. 그날 저녁 교수는 추적 신호를 따라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지만 그곳엔 통조림을 파먹는 고양이 한 마리만 있을 뿐이었다. 손을 뻗어 고양이 털에 붙은 추적 장치를 발견한 그는 자신이 철저히 농락당했음을 깨닫는다. 이 발견은 극심한 분노를 촉발하고 근처 가판대 뒤에서 지켜보던 주인공은 그 부정적인 감정을 포인트로 쏠쏠하게 흡수한다. 장면은 건강검진소로 쓰이는 지하 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주민들이 더위에 불평하는 동안 린 교수와 그의 조수가 검진을 시작한다. 어둠 속에 녹아든 주인공은 의사가 노인의 피를 뽑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다. 노인이 검사의 의문을 제기하자 교수는 단순한 정기검진일 뿐이라고 안심시킨다. 3명의 남자가 패닉에 빠져 다가오면서 그 고요함이 깨진다. 그중 한 명인 아부의 팔은 심각하게 감염된 상태였다. 린 교수는 그를 치료하겠다며 T-7이라는 라벨이 붙은 유리병을 꺼내고 치유를 돕는 강화제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 용액을 남자의 팔에 주사하며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확신을 준다. 일행이 안도하는 사이 천샤오는 교수가 환자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눈치챈다. 늦은 밤 아부가 친구들과 거리를 걷던 중 상황은 끔찍하게 돌변한다. 그는 갑자기 뼈가 타오르는 것 같다며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단 몇 초 만에 피부 위로 굵은 핏줄이 솟아오르고 눈동자가 변하더니 몸에서 에너지가 터져나온다. 괴물로 변해버린 아부는 예전 우두머리였던 장청의 목을 움켜쥔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인간 방패로 썼다며 남자를 조롱한다. 돌연변이 아부가 강력한 일격을 날리자 그의 옛 친구는 포장도로에 처박혀 나뒹군다. 또 다른 기척을 느낀 그가 어둠 속을 돌아보자 후드를 뒤집어쓰고 태연하게 서 있는 주인공과 눈이 마주친다. 돌연변이가 완전히 자리 잡은 후 괴물이 된 아부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한다. 천샤오가 물 흐르듯 가볍게 몸을 피하자 야수는 단 한 번의 타격도 입히지 못한 채 그대로 스쳐 지나간다. 괴물이 방향을 틀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주인공은 놈의 힘이 3배는 강해졌을지언정 움직임은 뻣뻣하고 1차원적이라는 것을 간파한다. 이 관찰을 통해 그 반응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이 확신으로 바뀐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싸움을 단숨에 끝내기로 결심한다. 재빠른 몸놀림과 함께 그가 공간 절단을 내뿜는다. 날카로운 에너지의 호선이 허공을 가르고 아부는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져 바닥에 고꾸라진다. 소년이 미동도 없는 시체 위에 서 있을 때 린꺼둥 교수는 근처의 조용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을 뚫어져라 보며 혈청에 주입한 위치 추적기 신호가 끊긴 것에 분통을 터뜨린다. 길거리에 나뒹구는 피실험체의 시체와 부상당한 장청을 발견한 그는 걸음을 멈칫한다. 교수는 시체를 살피기 위해 무릎을 꿇고 T-7 프로토타입이 신경붕괴를 일으켰을지언정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추론한다. 그는 류하이펑과 예전 문고리에서 발견된 절단면과 일치하는 목에 난 예리한 상처를 유심히 살핀다. 리는 자신이 외부 장비 없이도 물질을 베어버릴 수 있는 능력자를 상대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천샤오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형의 존재임을 확신한다. 단서를 더 찾던 교수는 근처 벽에 기대어 피를 토하는 장청을 발견한다. 그는 걱정스러운 기색으로 속내를 숨기며 그 남자 곁에 무릎을 꿇는다. 리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싶다는 명분으로 태블릿에 띄운 주인공의 사진을 생존자에게 보여준다. 공포에 질린 장은 자신을 구해주는 대가로 천샤오의 위치를 털어놓는다. 교수는 부상당한 그를 무균 실험실로 옮긴다. 장이 친구의 돌연변이에 대해 불안해하자 의사는 그저 드문 거부 반응일 뿐이라며 일축한다.
위험을 감지한 생존자가 항생제를 주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애원하지만 교수는 과학을 위해 조용히 있어 달라며 장에게 통보한다. 남자는 어두운 방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지고 격리 센터의 무거운 철문이 쿵 닫힌다. 요새로 돌아온 우리의 주인공은 어둠 속에 기대 앉아 머릿속으로 계획을 점검한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며 그의 평화로운 시간이 깨진다. 보안 모니터를 확인하자 밖에서 정중한 표정으로 서 있는 린 교수가 보인다. 린 교수는 숨막히는 열대야의 흐린 하늘이 별마저 가렸다는 핑계를 대며 갑작스러운 방문을 사과한다. 문이 열리고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는 천샤오가 모습을 드러낸다. 편안한 차림의 주인공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교수의 시선을 맞받아치며 이 밤중에 웬일이냐고 묻는다. 린이 선체로 그저 안부를 물으러 왔다고 변명하지만 주인공은 의사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자신을 찾아냈음을 깨닫는다. 제 발로 문 앞까지 찾아온 이상 주인공은 놈이 무슨 꿍꿍이인지 한번 지켜보기로 한다. 교수는 방 안을 훑어보며 범상치 않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눈여겨본다. 그는 소파에 앉아 강화된 시설들을 살피더니 단열 유리와 수질 정화 시스템이 일반적인 사양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의 눈에는 이 집이 마치 종말을 대비한 안전 가옥처럼 보였다. 이를 눈치챈 그는 천샤오를 쳐다보며 혹시 폭염에 대재앙이 올 것을 알고 있었냐고 의심스럽게 묻는다. 천샤오는 세일할 때 리모델링 패키지를 샀을 뿐이라며 가벼운 미소로 흘려버린다. 교수가 아부와 류하이펑의 죽음으로 화제를 돌리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진다. 그는 두 구의 시체를 모두 확인했으며 경추가 아주 정교하게 절단되어 있었다고 설명한다. 군용 무기로도 그런 흔적을 내기란 쉽지 않기에 그는 이 사건이 아주 특수한 능력자의 소행일 것이라고 넌지시 말한다. 주입공은 이 무더위에 스테이크를 썰려면 더 좋은 칼이 필요하다며 기도하는 듯한 제스처로 칼 공급업자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해 이 심각한 상황을 조롱한다. 이 대답에 교수는 어처구니 없어 말문이 막히지만 과학자답게 금세 평정을 되찾는다. 그는 두 희생자 모두 특별한 능력을 지닌 자의 손에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못 박는다. 주인공은 표정을 싹 바꾸며 건드려선 안 될 걸 건드린 그놈들이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고 받아친다. 그는 계속해서 평범한 사람인 척 연기하며 천샤오가 아프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면서 애 한밤중에 구급상자를 들고 찾아왔느냐고 따져 묻는다. 결국 주인공은 교수가 어떻게 자신의 주소를 알아냈는지 묻는다. 린은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장청의 사진을 보여준다. 모니터 화면에는 갱단 조직원이었던 그가 각종 센서와 산소 마스크를 달고 누워있는 모습이 비친다. 교수는 남자의 목숨을 살리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지만 주인공은 눈에 띄게 긴장한 기색을 보인다. 저 의사의 손에 넘어갔다는 건 그 남자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린 교수는 장이 고온해서 인체가 진화하도록 돕는 치료법에 적응 중이라고 설명한다. 이로써 의사가 생체 실험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다. 장청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꿈틀거리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솟아나는 모습에서 그 진화의 끔찍한 실체가 드러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돌연변이 진행률이 임계점인 37%에 도달했음을 알린다. 교수는 이어서 푸른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꺼내며 부작용이 전혀 없는 면역 강화제라고 소개한다. 천샤오는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고 블루베리 소다 맛이 나냐며 농담을 던졌고 의사가 어처구니 없어 말문이 막힌 틈을 타 또 한 번 쏠쏠하게 포인트를 챙긴다. 린은 농담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존율이 10%도 안 되는 마당에 적응의 열쇠를 찾으려면 주인공이 자신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년이 장처럼 진화하는 걸 뜻하냐고 묻자 교수는 과학적 진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희생일 뿐이라며 일축한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교수는 평온을 유지하며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도시의 감염과 돌연변이 생물들이 창궐하게 되면 주인공도 결국 이 기술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임을 깨닫게 될 거라고 굳게 믿는다. 그는 테이블 위에 혈청을 남겨둔 채 자리를 뜬다. 교수는 속으로 천샤오의 저항력에 감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단순한 데이터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살아있는 표본으로 여기고 있었다. 홀로 남겨진 주인공은 파란색 주사기를 내려다본다. 그는 그 교수가 인체 실험을 과학적인 언어로 포장하는 기만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그 미치광이 과학자가 자신을 쫓는 한 결코 평화는 없을 거라는 걸 알기에 진샤오는 그가 그토록 진화 연구에 열광한다면 진짜 진화가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린 교수의 연구실에서 장청의 강제 변이가 마침내 완료되었다. 핏줄이 붉어진 피부와 찢어진 동공을 가진 포식자로 변해버린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모니터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린 교수는 흡족해한다.
그는 강렬한 부정적 감정이 이 시술을 성공시킨 열쇠라고 굳게 믿는다. 이 미치광이 과학자는 진샤오를 산채로 생포하기 위해 즉시 이 괴물을 파견한다. 린 교수가 이 놀라운 돌파구에 몰두하는 동안 곁에 서 있던 수루이는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인류 진화의 길이 맞는지 의문을 품는다. 린 교수는 도덕성은 사치일 뿐이며 이러한 희생이 다른 이들의 생존을 보장한다며 그녀의 도덕적 우려를 일축한다. 결과를 기다리지 못한 교수는 제어판의 버튼을 눌러 장청의 몸에 에너지를 폭주시키고 괴물은 포효하며 어둠 속으로 뛰어든다. 보름달 빛 아래 돌연변이는 고층 건물 사이를 도약하며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도심의 안뜰에 착지한다. 주인공은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그는 괴물이 도착했을 때 나무에 여유롭게 기대어 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주인공은 녀석의 외모를 조롱하며 똥개라고 불러줘야 하냐고 비웃는다. 이 무례한 도발은 분노 1000포인트 획득 알림을 띄운다. 주인공은 야수의 감정이 격렬해진 덕분에 수학 효율이 30%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안전가옥이 부서지거나 이웃들이 깨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괴물을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한다. 지하 2층에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다. 진샤오가 팔을 휘둘러 공간 절단을 시험해보지만 에너지호가 장청의 팔에 맞고 튕겨나간다. 변이로 인해 가죽이 두꺼워져 괴물은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표적을 더 자극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주인공은 멍청이라고 부르며 교수 참 안목도 없다고 비꼬면서 계속해서 도발한다. 심지어는 스타일리스트라도 소개해 줄까라며 조롱하기까지 한다. 이런 모욕은 괴물을 광난 상태로 몰아넣고 분노 2000포인트를 생성하며 변이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든다. 주인공은 괴물의 등이 기괴하게 뒤틀리는 것을 지켜본다. 어깨와 척추에서 날카로운 뼈 가시가 솟아나며 2단계 변이가 일어난다. 미처 전략을 수정하기도 전에 괴물이 달려들어 그의 몸통을 가격하고 그는 주차장 반대편으로 날아간다. 바닥을 구르며 멈춰선 진샤오는 자신이 뼈가시에 찔렸다는 걸 깨닫고 차가운 바닥에 피를 흘린다. 연구실에서 린 교수는 환희에 차 있다. 그는 자연 발생적인 진화를 목격하며 수루이에게 이 데이터를 기록하라고 지시한다. 과학자가 기뻐 날뛰는 동안 조수는 공포에 질려 바라볼 뿐이다. 주차장에서는 뼈가시 괴물이 한쪽 무릎을 꿇은 주인공을 향해 울부짖으며 상황이 끔찍하게 흘러간다. 변이된 장청이 표적에 집착하면서 지하 주차장에서의 대결은 최고조에 달한다. 인간성을 잃어버린 돌연변이는 흐릿한 에너지가 되어 진샤오에게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 충격은 실로 파괴적이어서 주인공을 콘크리트 바닥 너머로 날려버린다. 고통스러운 가슴의 상처를 움켜쥐면서도 그는 여전히 냉철하게 분석을 멈추지 않는다. 괴물의 에너지 수치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시스템은 공간 절단이 87%에 도달했다고 경고한다. 물러서는 대신 주인공은 자신의 전략을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는 일어서서 입술에 피를 닦아내며 전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심리전을 선택한다. 그는 뼈가 더 생기더니 고슴도치가 된 거냐고 비웃으며 뒷골목 양아치일 때가 차라리 더 배짱이 있었다고 조롱한다. 진샤오가 그를 린 교수의 명령이나 따르는 개라고 부르자 시스템은 엄청나게 솟구치는 분노와 굴욕 포인트를 수확한다. 연구실에서 영상을 지켜보던 과학자는 감정 분출로 인해 괴물의 골밀도가 5%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한다. 교수는 괴물이 한계를 뛰어넘도록 부추기며 2단계 진화를 촉발시킨다. 장청은 강력한 에너지 충격파를 발산하며 뼈가시를 융단 폭격하듯 쏟아낸다. 투사체들이 벽에 박히는 동안에도 주인공은 침착함을 유지한다. 일부러 이런 폭주를 유도함으로써 진샤오는 부정적 감정 수치를 최대치인 3만까지 끌어올린다. 이 수치에 도달하자 그는 즉시 스킬 진화를 발동한다. 공간 균열, 소멸. 그의 주위에 신비로운 사슬이 나타나며 푸른 에너지가 소용돌이친다. 주인공이 돌진하는 짐승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자 손끝에서 공허가 형성된다. 그 폭발은 표적의 존재 일부를 아예 지워버린다. 왼팔과 몸통의 일부가 검은 공허 속으로 사라지자 장청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쓰러진다. 돌연변이가 무너지듯 쓰러지자 주인공은 무심한 눈빛으로 내려다본다. 이 혼돈을 설계한 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그는 돌연변이의 목에서 카메라 목걸이를 뜯어낸다. 그는 렌즈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실험체가 영시원찮다며 다음엔 제대로 싸울 놈을 보내보라고 도발한다.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끊기지만 교수는 오히려 웃음을 터뜨리며 그 엄청난 표본을 포획하는데 더욱 집착한다. 다시 주차장, 주인공은 마지막 빚을 청산할 준비를 한다. 망가진 생명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돌연변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순간 마지막 자비를 베푼다.
그 짧은 평화도 잠시 주차장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림자 속에서 청록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온다. 진샤오는 그림자에서 걸어 나오는 진스싱이라는 금발 남자를 발견한다. 그 낯선 남자는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역겨운 죽음의 악취에 대해 한마디 던진다. 남자가 이 절망의 시대야말로 신들이 강림할 때라고 짓거리자 주인공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지켜본다. 이 알 수 없는 헛소리의 주인공은 손가락 사이로 하얀 공간 에너지를 소용돌이치며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한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그 파괴적인 힘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하다. 그는 진샤오가 링거동 교수가 만들어낸 결함 있는 실패작들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 교수가 언급되자 주인공은 즉시 경계태세를 취하고 둘이 한패인지 묻는다. 진스싱은 자신은 정반대라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으려는 수호자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전에 의사에 대해 경고했던 익명의 발신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밝힌다. 진샤오가 생판남이 어떻게 개인 번호를 알아냈냐고 묻자 남자는 DNA 나선과 배가 양각된 검은 생명함을 치켜든다. 그는 방대한 정보망을 갖춘 강력한 조직 아크 ARC의 대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이 시대에는 과거보다 훨씬 일찍 각성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링거동의 실험과 아크의 방식을 대조하며 자신의 조직은 이성을 유지하는 진정한 진화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가올 격변 속에서 살아남을 운명을 지닌 엘리트 집단을 묘사하며 필멸을 초월할 길을 주인공에게 제안한다. 주인공은 그 연설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에게 이 신이 되는 길이란 그저 사이비 신도의 헛소리로 들릴 뿐이다. 남자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주인공이 기습적으로 움직인다. 보라색 에너지 참격이 허공을 가르며 남자의 손에 들린 아크의 명함을 반으로 베어버린다. 진샤오는 조롱하듯 손이 미끄러졌다고 말하며 등을 돌린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자라면 미치광이 과학자든 독선적인 엘리트든 가차없이 거부한다. 주인공은 단칼의 제안을 거절하며 자신은 혼자 움직일 뿐 어떤 파벌에도 들어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 무뚝뚝한 거절은 진스싱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포털 속으로 사라지며 그는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외로운 늑대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마지막 경고와 함께 아크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음을 상기시킨다. 남자가 사라지자 주인공은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확인한다. 그 남자의 냉정한 겉모습과 달리 시스템에는 경멸과 경계심을 포함한 꽤 쏠쏠한 부정적 감정 포인트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짭짤한 수학은 그의 자신감을 불태운다. 그는 자신의 힘을 올가매는 모든 한계를 부숴버릴 작정이다. 아크의 대변인이 떠난 후 진샤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진다. 매듭지어야 할 굵직한 골칫거리가 하나 남았다. 마침내 연구실로 가서 링거동과 결판을 낼 시간이다. 주인공은 내부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가리기 위해 오래된 신문지로 창문이 덮인 낡은 산업용 건물에 도착한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인공은 손가락을 튕겨 공간 에너지의 불꽃을 소환한다. 그 순간 톱니 모양의 보라색 균열이 생기고 주인공은 무거운 철문을 우회하여 곧장 건물 안으로 사라진다. 내부에 들어선 주인공은 어두컴컴한 연구실과 마주한다. 방 안에는 창백한 태아 형태의 돌연변이들이 담긴 거품이 끓어오르는 배양 탱크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통로를 걸어가던 그는 검게 말라 비틀어진 실험체를 잠시 멈춰서서 살펴본다. 이 끔찍한 생체 실험의 잔해들을 보며 그는 깊은 경멸감을 느끼고 이것이 링거동 교수의 비틀린 과학적 비전의 민낯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역겨운 광경에 진샤오는 이 시설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기로 결심한다. 갑자기 린 교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며 완벽한 표본이 결코 평범한 삶에 만족할 리 없다고 믿었기에 진샤오가 나타날 줄 알았다고 밝힌다. 장청이 주인공을 막지 못했지만 교수는 그 패배가 이 만남을 위한 길을 열었으므로 오히려 성공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더니 뻔뻔하게도 이 젊은 마법사가 마침내 인류 진화를 위해 스스로 희생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순수한 혐오감에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역겨운 새끼라고 내뱉는다. 이 말에 교수는 발작하듯 광기 어린 비난을 쏟아내며 자신의 라이벌들을 위선자라고 조롱한다. 그는 인류 진보의 모든 위대한 도약은 피바다를 건너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인공의 힘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낭비되어선 안 될 하늘이 내린 보물이라고 여긴다. 첸샤오는 이 연설에 전혀 감흥을 느끼지 못한 채 새끼손가락으로 귀를 후비기 시작한다. 그는 인류의 진보 따위는 알바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한다. 주인공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다. 실험 따위는 안중에도 없지만 교수의 수작질이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망쳐놓았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한다.
결국 우리의 주인공은 손을 들어 소용돌이치는 공간의 구체를 형성하며 그 과학자를 존재 자체에서 지워버리려 한다. 하지만 린 교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리모컨을 꺼내든다. 그는 주인공이 이전 전투로 체력이 바닥났을 거라 조롱하며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얌전히 항복하라고 제안한다. 첸샤오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교수는 리모컨의 버튼을 누른다. 그 순간 폭발과 함께 유리 탱크들이 박살나며 액체와 파편이 사방으로 쏟아진다. 잔해 속에서 날카로운 송곳니와 뼈가 튀어나온 근육질의 돌연변이 인간 셋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괴물들이 사방에서 덤벼들자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방어에 나선다. 그가 강력한 공간 에너지 촉수와 거대한 균열을 뿜어내 첫 번째 괴물의 몸통을 베어버리자 바닥으로 피가 흩뿌려진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교수는 뒤에 서서 광기 어린 환희에 차소리치며 주인공에게 더 강하게 만들어줄 테니 도망치지 말라고 재촉한다. 이런 멍청한 괴물 따위가 자신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첸샤오는 그저 헛웃음을 짓는다.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 빨리 끝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순식간에 앞으로 도약한다. 그는 초고속 회전배기를 시전해 괴물들과 주변 기계들을 모조리 찢어버린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착지한 주인공은 쓰러진 괴물들의 시체 사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그는 벌벌 떠는 교수를 향해 걸어가며 고작 괴물 3마리로 자신을 붙잡아둘 수 있을 거라 착각했냐며 조롱한다. 그는 이 과학자의 긴 삶이 그저 쓰레기 같았다고 말하며 숨통을 끊을 준비를 한다. 린 교수는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지만 마지막으로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이미 돌연변이 혈청의 데이터를 전송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밝힌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혼돈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세상은 훨씬 더 끔찍하게 변할 것이었다. 과학자가 숨을 거둘 때 수루이가 나타나 주인공의 상처가 깊어 집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을 거라고 경고한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첸샤오가 교수의 조수냐고 묻는다. 수루이는 구급 상자를 들고 다가온다. 그녀는 해칠 뜻이 없다고 말하며 작은 파란색 병을 건넨다. 이 회복 혈청은 상처를 안정시키고 출혈을 막아주는 약이다. 이 시설이 죽은 린 교수의 소유였기에 첸샤오는 깊은 의심을 품고 스승이 죽자마자 타이밍 좋게 치료제를 들고 나타난 이유를 따져 묻는다. 수루이는 그의 의심을 이해하면서도 이 건물에 그에게 필요한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설명하고 젊은 마법사는 그녀를 따라 건물 더 깊숙한 곳으로 향한다. 그녀는 그를 물과 유료물자가 든 상자들로 가득 찬 거대한 비밀 창고로 안내한다. 수루이는 교수가 겉으로는 과학적 헌신을 떠벌렸지만 속으로는 심해지는 폭염을 몹시 두려워해 이 필수품들을 몰래 사재기해 왔다고 폭로한다. 그녀는 진짜 치료제를 찾기 위해 북부 연구소로 떠나 이 시설을 영원히 떠날 계획이기에 교수의 끔찍한 인체 실험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이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주겠다고 제안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밝은 복도 너머로 사라지는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의 결심은 존중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어마어마한 물자들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인다. 창고가 값비싼 항생제와 식수정화제로 가득 찬 것을 확인한 첸샤오는 공간 에너지를 써서 포털을 열고 그 모든 물건을 삭스리한다. 방이 텅 비자 그는 린의 범죄 증거를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산업 건물 전체를 날려버린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온도계를 확인하고 바깥 온도가 치명적인 58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극심한 폭염은 전 세계적인 대재앙을 일으켜 영구동 토층을 녹이고 돌이킬 수 없는 온실 효과로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있다. 주인공은 시스템 패널을 살펴보다가 공간 저장소를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부정적 감정 포인트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악화되는 기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을 키워야 하기에 그는 무창이라는 암시장 상인에게 연락해 거래를 주선한다. 그는 이제 물이 가장 확실한 화폐가 된 만큼 자신이 가진 막대한 양의 물을 이용해 절박한 생존자들로부터 감정세를 뜯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날 밤늦게 두 사람은 거래를 위해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만난다. 절박한 이웃 하나가 물과 물건을 바꾸려 다가오자 우리의 주인공은 일부러 억지를 부리기로 마음먹는다. 그 남자의 물건이 물 2병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첸샤오는 매정하게 단 1병만 내민다. 이웃이 눈에 띄게 분노하자 주인공은 한술 더 떠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자신을 성인군자라 부르라고 강요한다. 이런 농간을 통해 그는 남자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굴욕감을 성공적으로 걷어들여 자신의 힘을 채운다. 돌아가는 길에 주인공은 폭염을 뚫고인 아주머니라는 힘든 이웃에게 물을 배달하러 가는 왕 할아버지를 마주친다. 첸샤오는 이토록 잔인한 세상에선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경고하지만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고통받는 아이를 도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다.
안타깝게도 이 선의는 헛된 것이었다. 왕 할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윈 아주머니는 탐욕스러운 본성을 드러내며 고작 이따위 적은 양을 가져왔냐며 노인을 조롱한다. 그녀는 아이에게 물을 먹이는 대신 그 병을 들고 어둡고 허름한 건물로 가 자오라는 연구원 가운을 입은 남자에게 매일 바치는 곡물이라며 넘긴다. 얼마 후 무창은 어두운 밤 골목길에 서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깊은 우려를 품은 채 스마트폰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화면을 확인한 그는 거래처들로부터 온 거래 취소 연락이 줄을 잇는 것을 보게 된다. 근처 바닥에 앉아있던 주인공은 이것이 벌써 세 번째 연속 취소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무창이 그를 돌아보며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누군가 자신들의 거래 파트너들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한다. 평상복 차림의 무리가 나타나면서 갑작스런 발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진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주인공을 거칠게 가리키며 신원을 확인한다. 첸샤오는 불청객들의 등장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차분한 눈빛으로 물병에서 고개를 든다. 그가 자기를 찾느냐고 묻자 무리가 더 가까이 다가온다. 불량배 우두머리는 젊은 마법사가 개인적으로 물을 팔면 안 된다고 소리치고 그의 일행은 주인공이로 이합적으로 다가와 사람들을 끔찍한 상업용 물에 중독시켰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그의 죄가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저 피식 웃으며 대신 당신들 오줌이나 마실 거냐고 묻는다. 이 모욕은 불량배들에게 굴욕감을 폭발시키고 이는 그의 시스템을 채우는 양분이 된다. 염소 수염을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들을 순수 물교단의 신도들이라고 밝힌다. 그는 대중이 사재기한 물이 지구를 메마르게 하고 있으며 오직 그들의 지도자인 자오치엔님이 정화한 물만이 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염소 수염의 남자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자 첸샤오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본다. 그 남자는 이전 지구적인 폭염이 지구를 약탈한 것에 대한 신의 형벌이며 오직 자오님만이 신의 용서를 베푸실 수 있다고 열변을 토한다. 그는 주인공에게 당장 물을 곡물로 바치지 않으면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윽박지른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들이 그저 사이비 종교에 빠져 허우적대는 줏대없는 겁쟁이 무리에 불과하다는 걸 간파한다. 불량배들은 충격을 받은 듯하지만 염소 수염의 남자는 첸샤오에게 지도자의 기적을 목격하면 결국 무릎을 꿇고 숭배하게 될 것이라 말한다. 무창은 이 종교 광신도들을 순전한 혐오의 눈빛으로 쳐다본다. 그들을 자극하기 위해 주인공은 물병 뚜껑을 열고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게 일부러 흘리면서 마시기 시작한다. 그가 신의 분노니 뭐니 하는 헛소리를 비웃자 광신도들은 말문이 막힌 채 분노를 터뜨린다. 첸샤오는 이 상황을 장난삼아 자오치엔을 가장 먼저 욕하는 사람에게 물 한 양동이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염소 수염의 남자가 신성모독이라며 비명을 지르지만 그의 뒤에 있던 불량배들은 목이 말라 미칠 지경이었기에 흔들리기 시작한다. 주인공이 자신의 말은 반드시 지킨다고 못을 박자 긴장감이 툭 하고 끊어진다. 불량배 중 한 명이 제 지도자를 향해 쌍욕을 내뱉자 당황한 염소 수염의 남자가 자기 부하를 향해 핵 돌아선다. 약속된 물을 차지하기 위해 불량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골목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다. 첸샤오와 무창은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싸움을 구경하고 결국 불량배들은 어둠 속으로 꽁무니를 뺀다. 무창은 놈들이 주인공에게 덤비지 않은 것에 안도하지만 첸샤오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는 이놈들이 계속 자신의 거래를 방해한다면 아주 뿌리째 뽑아버려야 할 것이라 다짐한다. 장면이 바뀌고 종말이 다가왔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단 포스터가 널브러진 도시의 거리가 보인다. 함부로 폭력을 썼다간 대중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주인공은 거대한 달빛 아래 자리한 어두운 고딕 양식의 성당에 도착한다. 대중들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거둬들이려면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만 했다. 그는 자오치엔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깨진 고딕 창문 틈으로 내부를 엿본다. 성당 안 자오치엔은 화려한 왕좌에 앉아있다. 그의 발치 카페트 위에는 의식을 잃은 여자가 쓰러져 있다. 자오치엔은 지켜보는 광신도들에게 똑똑히 보라고 말하며 여자의 머리와 가슴 위로 물 한 병을 천천히 붓는다. 얼굴에 물이 닿자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난다. 신도석에 앉은 광신도들은 단 몇 방울의 물이 일사병을 치료했다고 믿으며 환호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그들이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동안 첸샤오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창문 너머를 응시한다. 그는 저 여자가 돈을 받고 고용된 배우인지 아니면 자오치엔이 실제로 특별한 능력을 지닌 같은 각성자인지 궁금해한다. 성당 내부 일사병에서 완치된 것처럼 보이는 여자가 감정이 북받친 절박한 상태로 제단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녀는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오치엔 님을 모시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이 사이비 교주는 거룩하고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을 유지한다.
그는 신들께서 모든 공물을 알아주신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현재의 전 지구적 폭염이 탐욕스러운 자들을 벌하기 위한 신성한 도태 작업이라고 군중에게 경고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생존은 오직 그의 이끄심에 절대적인 믿음을 두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 그러고는 모인 사람들에게 불결한 물을 바치라고 지시하며 자신이 신들을 대신해 그 물을 정화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이 군중의 맨 뒷자리에 서 있던 우리의 주인공은 골목길에서 굴욕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불량배들에게 곧바로 눈에 띄고 만다. 그들은 적대감을 드러내며 그딴 이단자가 이런 신성한 장소에 발을 들일 자격은 없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첸샤오는 재빨리 태세를 전환해 아주 극적인 회개 연기를 시작한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쥐고 자신이 진실을 보지 못했다며 울부짖더니 치솟는 폭염과 물 부족에 결국 공포를 느껴 굴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완벽한 연기를 위해 우리의 주인공은 자오치엔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구원을 빌면서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모든 물건을 바친다. 젊은 마법사가 고개를 들자 그의 뒤에 산더미처럼 쌓인 파란색 물통들이 드러난다. 엄청난 양의 물을 본 광신도들은 그 광경에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자오치엔은 안경 너머로 주인공을 응시하며 그의 무거운 죄를 인정하면서도 관대한 목자 역할을 연기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청년에게 개과천선하려 하니 신들께서도 길 잃은 어린 양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라고 말한다. 얌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웅은 속으로 차갑게 계산을 하며 이 사기극을 관찰하고 있다. 자오치엔이 그저 사람들의 물을 압수하고 그들이 의존하게 만들 최소한의 양만 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 신도들 중 과연 몇 명이나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한 남자가 급히 뛰어들어와 윤 아주머니에게 손녀가 일사병으로 쓰러졌다고 전하면서 상황이 갑자기 중단된다. 아이에게 계속 교단의 성수를 먹여왔던 윤 아주머니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첸샤오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알아본다. 그는 이 여자가 예전에 왕 할아버지의 물을 훔치려고 아이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다. 진짜 위기에 닥치자 윤 아주머니는 교주의 발치에 엎드려 아이를 살려달라며 공물을 2배로 바치겠다고 매달린다. 자오치엔은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신은 보모가 아니라고 차갑게 대답한다. 그는 성수가 효과가 없었다면 그건 그저 그녀의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절망을 묵살해버리고 다음날 정오에 신도들 전체를 향해 진정한 기적을 행하겠다고 선포한다. 교주가 자리를 뜨자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주인공에게 다가와 교단 로고가 박힌 하얀 완장을 건넨다. 그는 주인공에게 새로운 일원이 된 징표로 그것을 착용하라고 말하며 과거에 지은 죄의 무게를 절대 잊지 말라고 경고한다. 첸샤오는 순종적인 표정으로 팔에 완장을 매지만 고개를 돌리자마자 그의 얼굴은 비웃음으로 일그러진다. 자신이 건넨 물통들에 이미 위치 추적기를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는 이 사람들이 그저 바보들이란 것을 알고 있다. 신호를 쫓아 시설 내부의 어두운 복도를 빠져나간 우리의 소녀는 공간 에너지를 사용해 굳게 잠긴 문을 통과한다. 안에서 그는 최고급 음식과 비싼 음료로 가득 찬 비밀 창고를 발견하고 성수는 그저 자오치엔이 사치품을 비축하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선반들 사이에 숨은 채 우리의 영웅은 교주가 아까 의식에 있던 갈색머리 여자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지켜본다. 여자는 창백하고 지쳐 보이지만 자오치엔은 동정심은커녕 오히려 그녀의 뺨을 거칠게 후려친다. 그는 아픈 티를 낸다며 그녀를 윽박지르고 대중이 자신의 기적을 계속 믿게 하려면 연기를 더 똑바로 하라고 다그친다. 여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능력을 쓰면 체력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고 변명해보지만 자오치엔은 그녀를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하며 무시한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 마법사는 초능력을 가진 진짜 당사자는 교주가 아니라 바로 저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사실을 알아챈 주인공은 상황을 이용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며 얼굴에 짙은 미소를 띈다. 윤 아주머니의 손녀가 일사병으로 고통받고 있기에 첸샤오는 안개가 낀 밤을 틈타 아파트 건물에 잠입한다. 우리의 영웅은 소녀의 침실로 들어가 잠든 그녀를 내려다본다. 소녀의 회복을 돕기 위해 그는 침대 위로 생수병들을 던져준다. 갑작스러운 침입에 공포에 질려 깨어난 소녀는 그가 누구냐고 묻는다. 그는 직접 자신을 소개하는 대신 창가에 쭈그리고 앉아 대답을 원한다면 물을 마시고 이 밤을 살아남으라고 차갑게 말한다. 다음날 정오 약속된 기적을 보기 위해 햇빛이 내리쬐는 성당 밖 광장에 거대한 인파가 모여든다. 자오치엔은 무대 위에 앉아 불타는 태양의 오라를 내뿜으며 자신의 신성함이 58도의 맹렬한 폭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신도들을 속인다.
이 보여주기식 연기는 경외감에 눈물 짓고 있는 윤 아주머니 같은 신도들을 완벽하게 속아 넘긴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이 사기극의 정체를 간파하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군중 속에 서 있다. 그는 교주가 뒤에 서 있는 젊은 여성, 각성자의 능력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소녀가 에너지를 소모해 열저항의 환상을 유지하는 동안 첸샤오는 한 가지 가설을 시험해보기로 한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그녀의 능력 연결을 끊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공간 에너지에 집중한다. 공간의 간섭으로 인해 소녀는 갑자기 자오치엔에게 자신의 능력을 투사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실제 태양열이 그를 달구기 시작하자 교주는 패닉에 빠지고 이를 악물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묻는다. 소녀는 공포에 질려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어둠 속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녀가 속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동안에도 절박해진 자오치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가까이 와서 기적을 유지하라고 속삭인다. 군중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우리의 소녀는 그녀와 눈을 맞추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소녀는 광장의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자신의 육체적 한계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망설인다. 이 순간 소녀는 붉은 눈에 무시무시한 환영과 함께 첸샤오가 교주를 죽이고 구역을 장악하겠다며 남겼던 쪽지를 떠올린다. 이제 편을 갈아탈 기회가 왔음을 직감한 그녀의 표정이 결연하게 굳어진다. 그녀는 자오치엔의 비명과 모욕을 무시한 채 무대에서 등을 돌려 우리의 영웅을 향해 걸어간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자마자 그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새로운 충성을 맹세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가 이토록 빨리 태도를 바꾼 것이 재밌다고 느끼지만 소녀는 곧바로 자신의 진짜 능력을 드러낸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체내의 열을 피부 표면으로 이동시키는 강제 방열이라고 설명한다. 이상하게도 상황은 젊은 마법사에게 위험하게 흘러간다. 소녀는 머리와 심장만을 표적으로 삼는 훨씬 치명적인 능력 활용법을 드러낸다. 이 중요한 부위에서 열을 순식간에 빼냄으로써 뇌로 가는 혈류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그를 만지고 있는 그녀는 이 효과를 우리 소년에게 발동시킨다. 이 강제적인 생리적 변화로 인해 첸샤오는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가 빙빙 돌기 시작한다. 소녀의 눈이 불길한 붉은 빛으로 번뜩이자 우리의 영웅은 강력하고 예상치 못한 반격에 허를 찔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이야기는 잠시 과거로 돌아가 젊은 각성자 린징의 비극적인 과거를 조명한다. 햇살이 비치는 골목길에서 이 갈색머리의 여자는 죽어가는 고양이를 필사적으로 살리려 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슬픔의 순간 발코니에서 당장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한 남자의 고함에 분위기가 깨진다. 기억은 더 어두운 배경으로 바뀌고 바로 그 남자가 그녀를 난폭하게 때리며 머리채를 끌고 가서는 그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짐인지 불평한다. 그는 자신에게 마실 물을 가져오려면 낯선 남자들에게 몸이라도 팔라며 포식자 같은 진짜 본성을 드러낸다. 린징이 그의 소나기에서 발버둥치는 동안 아파트 문이 열리며 자오치엔과 두 명의 부하가 나타난다. 자오치엔은 차가운 혐오감이 서린 표정으로 그 학대 현장을 지켜보고 이내 그의 부하들이 남자를 후려쳐 벽에 피를 흘린 채 쓰러지게 만든다. 하지만 교주는 순수한 친절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으며 곧바로 숨겨진 속셈을 드러낸다. 그는 떨고 있는 소녀에게 죽은 고양이를 되살려내는 그녀의 기적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능력이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다시 현재의 광장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영웅은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 두 명의 광신도가 첸샤오를 강제로 무릎 꿇리고 교주를 향해 불경한 태도를 보였다며 그를 조롱한다. 하지만 이 일시적인 굴복은 젊은 마법사의 눈이 치명적인 살기로 가늘어지면서 금세 끝이 난다. 갑자기 폭발적인 움직임과 함께 그는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공간 에너지의 홀을 소환한다. 그 일격은 너무도 정교하고 강력하여 사방에 피가 튀게 만들고 그를 붙잡고 있던 깡패를 즉사시킨다. 주인공이 일어서자 주변의 이웃들과 광신도들은 완전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그를 악마라고 부른다. 우리의 영웅은 그들의 두려움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겁에 질려 움츠러든 자오치엔을 순수한 경멸의 눈빛으로 돌아본다. 그는 겁에 질린 구경꾼들에게 이성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세상이 망하기 훨씬 전부터 방화와 갈취를 일삼던 흔해 빠진 범죄자들에 불과했다고 폭로한다. 그는 이런 뻔한 쓰레기들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보인 이웃들에게 당신들은 구제불능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 순간 무창이 도착해 주인공에게 그 일당의 범죄 전력을 증명하는 두툼한 정보 서류를 건넨다. 이 폭로는 군중들을 동요시키며 특히 윤 아주머니에게 큰 충격을 준다.
그녀는 아팠던 손녀 아이링이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으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한다. 윤 아주머니는 처음에 이 회복을 자오치엔의 공으로 돌리며 자신의 기도가 아이를 살렸다고 주장하면서 군중들에게 악마 첸샤오를 처단하자고 부추긴다. 하지만 어린 소녀는 할머니와 이웃들이 미치기라도 한 거냐고 따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들을 쳐다본다. 아이링은 주인공을 옹호하기 위해 나서서 그를 똑바로 가리키며 진실을 밝힌다. 그녀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광신도들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어젯밤 몰래 자신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오빠라고 말한다. 회상 장면을 통해 주인공이 그녀의 창틀에 앉아 상태를 안정시킬 전해질 음료를 전해주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아이링은 오빠의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미신에 기댔다면 자신은 이미 죽었을 거라며 군중을 향해 소리친다. 린징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면서 긴장감은 한계점에 달한다. 그녀가 더 이상 보호막을 쳐주지 않자 이성을 잃은 자오치에는 광기 어린 분노를 터뜨린다. 그는 권총을 꺼내 쓰러진 소녀와 우리의 영웅을 겨누며 그들을 쓸모없는 쓰레기라 부른다. 그가 총을 쏘지만 총알은 결코 목표물에 닿지 않는다. 교주가 경악스럽게도 첸샤오는 소용돌이치는 공간 에너지 원반으로 날아오는 탄환을 잡아버린다. 우리의 주인공은 갇혀버린 총알을 지루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나중에 꽤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무심하게 말한다. 자신의 총이 무용지물임을 깨달은 자오치에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다. 그는 파란색 주사기를 꺼내 자신에게 혈청을 주입하고 영웅은 그것이 린 교수의 끔찍한 발명품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다. 약물로 인해 교주는 끔찍한 변이를 겪게 되고 몸은 헐크 같은 근육질 거인으로 부풀어 오른다. 그는 새로운 면역 강화제에 대해 웃어대며 엄청난 속도로 젊은 마법사에게 달려든다. 돌연변이가 된 자오치엔이 우리 소년을 강력한 베어 헉으로 붙잡으면서 육탄전이 벌어진다. 최후의 발악으로 이 거인은 주인공을 돌바닥 광장으로 끌고 가 동기어진할 작정으로 높은 발코니에서 뛰어내린다. 추락하는 와중에 자오치엔은 자신의 쓰라린 과거를 외치며 자신도 한때는 학계 엘리트들에게 연구를 빼앗기고 고군분투하던 학생이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이전 지구적 대재앙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준 유일한 기회라고 여기며 자신의 새로운 힘을 망쳐버린 우리의 영웅을 원망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엄청난 속도로 추락하면서도 완벽하게 평정을 유지하며 남자에게 그저 너무 시끄럽다고 쏘아붙인다.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 시스템 창이 떠오르며 주인공이 공간 전멸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잠금 해제했음을 알린다. 그의 몸이 깜빡이더니 허공으로 사라지고 조천의 두 팔은 허공만 가른다. 돌연변이가 된 사이비 교주는 치명적인 충격과 함께 광장 분수대에 처박히며 핏물을 튀긴다. 근처에 안전하게 착지한 진샤오는 적의 처참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이 남자의 유일한 진짜 실수는 자신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천의 끔찍한 최후 이후 광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인다. 진샤오가 차갑고 무심하게 서 있자 살아남은 신도들은 그의 공간 능력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그를 흑마술을 부리는 악마라고 비난한다. 그들의 미친 듯한 비명을 무시한 채 그는 의식을 잃은 린징에게만 시선을 고정한다. 상태를 빠르게 확인해보니 그녀의 몸에는 다친 곳이 없다. 단지 전투의 엄청난 충격과 능력의 완전한 고갈로 인해 쓰러졌을 뿐이다. 그녀를 돕기 위해 젊은 마법사는 소용돌이치는 포털을 열고 허공에 손을 뻗어 생수 한 병을 꺼낸다. 이러한 자비로운 행동은 남은 신도들, 특히 윤 아주머니의 엄청난 분노를 촉발시킨다. 그녀는 슬픔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쓰러진 소녀를 가리키며 린징이 교주를 홀려 끔찍한 최후를 맞게 한 흉악한 괴물이라고 소리친다. 군중이 그의 앞길을 막아서자 주인공은 살기 어린 붉은 눈빛을 번뜩이며 당장 길을 비키라고 마지막 경고를 날린다. 불행히도 그 늙은 신도는 물러서기를 거부한다. 그는 신도들을 선동해 주인공을 포위하게 하고 찬양의 노래로 이 젊은이의 영혼을 정화해야 한다고 외친다. 신도들은 손을 맞잡고 광신적인 원을 만들며 몰락한 신을 향한 맹렬한 헌신으로 노래와 주문을 외운다. 진샤오는 이런 맹목적인 숭배 행위가 짜증나기만 한다. 이 헛소리를 끝내기 위해 그는 거대한 공간 충격파를 뿜어내 신도들을 무자비하게 날려버리고 일대를 피바다로 만든다. 상황이 정리되자 주인공은 방금 깨어난 린징 곁에 쭈그려 앉는다. 그는 물을 건네며 지금의 쇠약한 상태에서 살아남으려면 마셔야 한다고 무뚝뚝하게 말한다. 참상에 멍해진 소녀가 조천의 행방을 묻자 진샤오는 그 남자는 죽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알려준다. 그는 심지어 시신을 마지막으로 볼 기회까지 제안하지만 할머니를 부르며 광장으로 달려오는 아이링 때문에 그럴 겨를도 없이 상황이 중단된다.
하지만 윤 아주머니는 자신의 믿음이 거짓 위에 세워졌고 자신을 구원할 신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에 완전히 정신이 무너져 내린다.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그녀는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한다. 아이링은 그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놀라울 정도의 결단력을 보여준다. 그녀는 주인공을 끌어안으며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삶과 가족마저 포기해버린 할머니처럼 되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아이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폭염 속에서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다. 그날 저녁 호화로운 안전가옥에서 린징은 사이비 교주와 얽혔던 복잡한 과거를 회상한다. 그녀는 한때 조천을 구원자로 여겼지만 결국 그가 공포와 질투심에 휩싸여 자신의 능력을 착취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털어놓는다. 주인공은 그 남자가 종말 이전에는 상류층에 끼지도 못했고 종말 이후에는 각성자가 되지도 못한 한심한 패배자였으며 결국 원한에 찬 채 죽어간 것이라고 지적한다. 린징은 그의 범죄에 공범이 된 것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에게 자유를 되찾아준 젊은 마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아이링이 사이비 교주가 왜 린징처럼 예쁜 언니에게 총을 쐈는지 모르겠다며 우울한 분위기를 띄우자 린징은 교주가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는지 궁금해한다. 사이비 종교가 해체된 지금 진샤오는 장기적인 생존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는 광장에 모인 생존자들을 내려다보며 다음 행보를 계산한다. 그에게는 비축된 물 전체를 독차지할 힘이 있었지만 그 구역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 그는 권위 있는 태도로 군중에게 나서서 자신의 엄격한 명령을 따르기만 한다면 물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한다. 그의 동료 무창이 깊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가운데 주인공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이미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주인공은 아파트 건물에 공식 경고문을 붙여 봉쇄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공식화하기 시작한다. 관리실에서 그는 물을 조건으로 현재 관리자에게 건물 전체의 권리를 넘기는 부동산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다. 무창은 그 엄청난 스케일에 경악하지만 진샤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 그는 층 하나만 차지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고 설명한다. 대신 건물 전체를 거대하고 난공불락인 최후의 날 요새로 탈바꿈시키려 한다. 전생에서 진샤오는 기온이 재앙적인 섭씨 56도에 달하고 지표면 온도가 섭씨 78도까지 치솟으며 세상이 붕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극심한 열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마천루들이 기울어지며 무너져 내리던 그 끔찍한 공포를 기억하기에 그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는 지금 상황도 최악이지만 두 번째 폭염은 훨씬 더 끔찍할 것이며 결국 강철 철근마저 녹아내려 고층 건물들이 돌덩이처럼 추락하게 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주인공이 앞장서서 건물 전체의 부동산 계약서와 법적 서류를 확보한 것이다. 다행히 남은 주민들은 그의 판단을 믿고 집을 비워주기로 동의했고 덕분에 그는 다가올 종말에 대비해 건물을 요새화하는 필수적인 개조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30일간 지속된 현재의 폭염이 물러갈 수도 있다고 전하면서도 기온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주인공은 최악의 사태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녀가 내뱉은 할 수도 있다는 말에 그저 코웃음이 나올 뿐이다. 그래도 더위가 잠시 꺾인 틈을 타 러청 사람들은 조심스레 밖으로 나와 연것 같던 시간 만에 처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고 있다. 주인공은 이 짧고 평온한 틈이 공사를 시작할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 전에 자신의 안전가옥 안에서 정리해야 할 몇 가지 일이 남아있었다. 아파트 안에서 젊은 마법사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간식을 먹는 아이링을 발견하고는 언제 떠날 생각인지 퉁명스럽게 묻는다.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어린 소녀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쫓아내려는 거냐고 되묻는다. 그녀는 즉시 커다란 모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뒤 엄청난 번개를 내뿜어 태워버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인다. 발전기는 연료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 태양광 패널은 폭염에 망가지는 상황에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 배터리의 존재가 엄청난 전략적 이점임을 주인공은 깨닫는다. 결국 그는 원하는 만큼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하고 신이 난 소녀는 린징의 이사를 확인하겠다며 달려간다. 주인공은 그 뒤를 따르며 말 그대로 펄펄 끓고 있는 이 세상에서 린징의 열방출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생각한다. 그가 그녀를 이 건물로 들어오게 설득한 것도 그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아이링은 집들이 선물을 깜빡했다며 갑자기 위층으로 뛰쳐 올라가고 홀로 남은 진샤오는 린징의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하필 그녀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순간과 마주치게 된다.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당황의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붉히는 대혼란의 순간이 벌어진다. 주인공이 왜 문을 안 잠갔냐고 항변해보지만 린징은 아직 새집 열쇠조차 주지 않았지 않냐며 화를 낸다. 첫 충격이 가신 후 복도에 선 젊은 마법사는 어이가 없어 멍하니 서 있는다. 그는 린징에게 자신과 함께 사는 걸 정말 후회하지 않겠냐고 진지하게 물으며 자신도 조청 같은 괴물이 될까 두렵지 않냐고 묻는다. 문 안쪽에 기댄 린징은 그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려 한다는 건 알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도덕적인 선은 지킬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한다. 주인공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며 콧방귀를 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받아들인다. 짐 정리를 마친 일행은 본격적인 육체 노동을 시작하기 위해 창고로 이동한다. 린징은 물 재분배 작업을 맡아 이 고된 노동을 과거 사입이 종교에 몸담았던 것에 대한 속죄로 여긴다. 홀이 정리되자 주인공과 린징은 태블릿 앞에 머리를 맞댄다. 이제 하나의 팀이 된 그들은 바깥 세상이 서서히 피할 수 없는 붕괴를 맞이하는 동안 다음 행보를 구상하기 시작한다. 극심한 폭염이 잠시 멈춘 지 7일째 흐릿한 하늘 아래 우뚝 솟은 아파트 건물이 서 있다. 입구에는 두 남자가 보초를 서며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한다. 이 체계적인 보안은 건물 내부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준다. 기온이 내려가자 아래층 주민들은 편안한 일상을 되찾았다. 2층에서는 왕 할아버지가 조용히 식물에 물을 주고 린징은 서류를 검토한다. 3층으로 올라가면 무창과 리유유가 쌩쌩하게 돌아가는 에어컨의 희귀한 호사를 누리고 있다. 주인공은 4층에 아이링을 위한 공간까지 마련해 주었고 어린 소녀는 그곳에서 게임기에 푹 빠져 시간을 보낸다. 진샤오는 고층 발코니에 서서 안뜰을 내려다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선선한 날씨 덕분에 내부 회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지만 건물 전체에 제대로 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평범한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자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다. 자금이 제한적인 상황이라 젊은 마법사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수를 고민하게 된다. 아래 주차된 차 근처에 모여있는 외지 불량배 무리를 발견하며 그의 생각은 잠시 멈춘다. 파란 머리의 우두머리는 이 건물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습격을 이끌기로 결심한다. 오만한 우두머리는 러청쯤이야 하찮은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며 부하들에게 그저 이곳을 박살내고 원하는 걸 챙기라고 지시한다. 이 계획은 즉각적인 역풍을 맞는다. 잠시 후 안뜰은 기절한 불량배들로 널브러져 있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완벽하게 패배한 채 무릎을 꿇고 있다. 주인공은 이 충돌을 기선 제압의 수단으로 활용한 후 차분하게 손목을 가다듬는다. 기후변화를 피해 많은 범죄자들이 국경을 넘어 도망치고 있는 지금 진샤오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힘의 과시 덕분에 지역 및 외지 갱단들은 그의 건물을 멀리하는 법을 배웠고 해가 질 무렵 아파트는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불행히도 이러한 평화는 원치 않는 관심을 끌게 된다. 임시정부지휘본부에서 흉터가 있는 군 장교는 러청 전역이 혼란에 빠져있는 와중에도 유독 한 주거 단지만 수상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그는 이곳이 최근 위험한 사이비 종교가 몰살당한 바로 그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불안감을 느낀다. 부하들은 자잘한 갱단 분쟁을 처리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장교는 무언가 더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을 따른다. 그는 성당의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진샤오가 허공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뒤 옥상에 멀쩡히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경악한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변이임을 직감한 장교는 즉시 전술팀에 해당 건물을 조사하라고 명령한다. 어둠을 틈타 초록색 군복으로 무장한 분대가 아파트 단지로 접근한다. 그들은 거주민들이 알아채기 전에 스캐닝 장치를 사용해 전기망 함정을 탐지하고 우회하는 등 전문적이고 신중하게 움직인다. 그들은 한 세대의 문 앞에 도착해 암호 해독기로 전자 도어록을 무력화한다. 문이 발로 차여 열리자마자 3명의 군인이 소총을 겨누고 어두운 아파트 안으로 들이닥치며 위험한 전투원을 마주할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건 방 한가운데서 눈을 비비며 서 있는 아이링뿐이었다. 어린 소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처음에는 비디오 게임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건가 싶었습니다. 군인들은 아이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리더는 방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를 제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는 엄청난 실수였음이 드러나죠. 아이링은 표정이 어두워지며 예의 없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녀가 강력한 각성자인 만큼 거대한 전류가 그녀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4층에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터져나와 건물 외벽을 환하게 밝히고 그녀는 침입자들을 단숨에 무력화시킵니다.
의식을 잃은 군인들 위해 선 그녀는 정부 요원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살짝 걱정하지만 구시대의 법은 더 이상 소용없다는 걸 금세 깨닫습니다. 결국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옷 차림의 주인공이 복도로 걸어 나오고 한밤중에 난동에 깨나 짜증이 난 기색입니다. 천샤오는 아이링에게 왜 아직 자기 층으로 돌아가지 않았냐고 묻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전술 장비와 군인들의 꼴을 본 순간 그의 짜증은 순식간에 진심 어린 충격으로 바뀝니다. 아이링이 씩 웃으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자 소년 각성자는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이 군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깨닫습니다. 특수 전술팀과의 연락이 끊긴 지 30분이 지나자 군대는 주인공의 아파트 건물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지휘관이 탱크 위에 올라서서 확성기로 천샤오에게 무기를 버리고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합니다. 불응할 경우 즉각적인 군사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죠. 건물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소동에 주민들이 잠에서 깹니다. 무창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자신의 아파트 마당에 탱크 3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방에서는 린징이 깊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커튼 틈을 훔쳐보며 어째서 군대가 이렇게 대규모로 몰려왔는지 의아해합니다. 왕 할아버지조차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복도를 내다봅니다. 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천샤오는 기기로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직접 이 상황을 처리할 테니 방에 머물라고 당부합니다. 주인공은 홀로 건물 밖으로 걸어나가 군대와 마주합니다. 그는 군인들과 맞서며 한밤중에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묻습니다. 지휘관은 대성당 사건의 영상을 이미 분석했으며 이제 그의 능력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현재의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초능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귀한 자산이라고 설명하며 소년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소년 마법사가 연구 대상이 되기로 동의한다면 그는 오늘 밤의 충돌을 기꺼이 덮어주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주인공은 그 제안의 속내를 단번에 꿰뚫어 봅니다. 지휘관이 그저 자신을 실험실에 가두고 실험체로 쓰려는 것임을 간파하고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지휘관이 정중한 가면을 벗고 강제로 복종시키려 하자 천샤오는 2번 말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반항의 대가로 지휘관은 손을 들어 부하들에게 발포를 명령합니다. 탱크가 포탄을 발사하지만 소년은 완전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는 몸 주위로 구형의 보랏빛 섞인 칠흑의 공간 장벽을 펼쳐 날아오는 포탄들을 공중에서 모조리 잡아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군인들은 자신들의 중화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에 마비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천샤오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검게 소용돌이치는 공간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군인들에게 무기를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이내 균열이 헬기와 미사일 여러 발을 집어삼키며 밤하늘을 밝히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지휘관은 폭발로부터 얼굴을 가려야 했고 주인공이 가진 엄청난 힘의 수준에 경악하며 멍하니 올려다봅니다. 주인공은 보랏빛 오라 속에서 검은 실루엣으로 서서 다음 공격은 곧장 군대를 향할 것이라고 지휘관에게 경고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지휘관은 마침내 물러섭니다. 하지만 그는 최신 기상 보고서를 바탕으로 섬뜩한 경고를 남기며 최근의 폭염은 훨씬 더 끔찍한 재앙의 전조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절박한 표정으로 소년 마법사를 바라보며 인류의 생존이 진정 그의 힘에 달려있을지도 모른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러한 영웅주의적인 호소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자도 아니며 구원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평온을 방해하는 자를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곧 완전한 무법천지로 전락할 것이며 이는 그가 더 이상 군대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임을 일깨워줍니다.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거래할 의향이 있다면 도와줄 수도 있다는 작은 틈을 보여줍니다. 지휘관은 지원이 너무도 절박했기에 거의 모든 조건을 수락합니다. 그제야 천샤오가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는 가용한 모든 군사 자원과 공병력을 동원해 자신의 아파트 건물 전체를 난공불락의 거대한 종말 요새로 개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다음날 군용 탱크와 장갑차 대형이 약속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마당으로 진입합니다. 안테나를 장착한 거대한 녹색 군용 트럭이 아파트 건물을 지나가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흉터가 있는 지휘관이 의료진의 호의를 받으며 마당에 서서 천샤오와 리위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는 즉각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부 설비는 군사 기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기지에서 핵심 모듈을 사전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최종 조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특유의 붉은 눈으로 지휘관을 응시하며 망설임 없이 승인을 내립니다.
지휘관이 호기심에 리위의 정체를 묻자 천샤오는 그녀를 오늘만 비서 역할을 하는 주민이라며 질문을 얼버무립니다. 그 문제가 마무리되자 군 지휘관은 건물을 향해 손짓하며 요새 개조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착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상세한 청사진을 확인하며 작업이 시작되고 크레인들이 거대한 최첨단 태양광 패널들을 지붕 위로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지휘관은 이 특수 패널들이 기존 것보다 내구성이 10배 뛰어나며 표준 모델보다 에너지 저장 및 열변환 효율이 3배나 높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소녀는 주의 깊게 듣고는 리위이에게 클립보드에 이 사양들을 적어두라고 지시합니다. 군사급 예비 발전기가 설치되며 업그레이드가 계속됩니다. 지휘관은 이 산업용 시스템이 오랫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져도 건물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작업자들이 불꽃을 튀기며 대형 드릴을 사용하는 가운데 지휘관은 세 번째 항목인 복합 장갑판으로 강화된 외벽을 강조합니다. 그는 신이 나서 방탄, 방화, 단열 기능을 갖춘 이 소재를 설명하며 괴물조차 두려움에 떨게 할 만큼 튼튼하다고 자랑합니다. 엄청난 방어력에 지휘관이 광기 어리게 웃어젖히는 동안 천샤오와 리위이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고 비서는 어째서 군인이 자신들보다 요새에 더 신이 난 건지 의아해합니다. 이어서 군 공병대는 거대한 강화 금속문을 고정하고 구조물 출입을 통제할 방폭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천장에는 자동 표적 인식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최첨단 보안 카메라를 달고 외벽은 독립된 위성 통신 모듈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지붕 위에는 아파트 단지를 굽어보는 커다란 위성 접시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광경은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왕 할아버지도 커피를 든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공사 현장을 지켜봅니다. 린징과 아이링은 마당에 서서 경외감에 찬 눈으로 올려다봅니다. 어린 소녀는 드디어 비밀 기지가 되어간다고 말하고 린징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한편 무창은 땀을 뻘뻘 흘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문을 통해 이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면은 과학자들이 컴퓨터 모니터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군사연구소로 넘어갑니다. 여성 과학자는 주인공의 체온, 심박수, 세포 활동이 일반인과 극명하게 다르다며 그의 몸이 극단적인 외부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입니다. 지휘관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과학자는 이 재앙이 단순한 폭염이 아니라는 가설을 설명합니다. 대신 비정상적인 태양 활동과 자기장 교란이 생물권의 이상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인류의 일부에게 적응형 돌연변이를 강제하고 있으며 남성 과학자는 이것이 바로 각성 능력의 진짜 근원이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지휘관은 미래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인간만이 아닐 것임을 깨닫고는 고개를 돌리다 뒤에 서 있는 천샤오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다른 각성자들을 보아왔기에 이 소식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씩 웃으며 현재 초능력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ARC라는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심하게 지휘관에게 폭로합니다. 그는 그들과 합류할 관심이 없어서 초대를 거절했다고 덧붙입니다. 이 정보로 인해 지휘관은 또 다른 세력이 소년 마법사를 두고 군부와 경쟁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려에 빠집니다. 이 대화가 마무리될 무렵 한 여성군 기술자가 컴퓨터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감시 영상 배경에 찍힌 누군가의 얼굴을 알아본 것 같은 기시감을 느낍니다. 주인공 옆에 서 있는 무창의 영상을 멈춘 뒤 그녀는 인사 기록표를 띄웁니다. 문서를 통해 무창이 사실 왕안차오라는 이름의 사내이며 무기부 소속의 고위험군 탈영병으로 한동안 실종 상태였음이 드러납니다. 그의 체내 세포 활동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었기에 군 의료시설의 과학자는 주인공이 진정한 각성자의 독특한 체질을 가졌다고 결론 내립니다. 천샤오는 금속 검사대에 앉아 검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마침내 충분한 정보를 모았냐고 묻습니다. 지휘관이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확인해주자 소녀는 검사대에서 내려와 출구를 향해 걸어갑니다. 사령관이 돌아가는 길에 호위를 붙여주겠다고 제안하는 순간 스마트폰이 울리기 시작하며 상황이 급변합니다. 전화를 받은 지휘관의 표정이 굳어지며 즉각 천샤오에게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지휘관은 주인공에게 다가가 스마트폰을 내밀며 왕안차오라는 남자의 디지털 인사기록을 보여줍니다. 사진 속에는 무창의 짧은 머리를 한 단호한 모습이 있었고 고위험 실종 표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군기록 사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동료의 색다른 분위기에 천샤오도 놀라지만 그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합니다. 사령관은 빈말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이 남자가 소년과 함께 아파트를 들락거리는 모습이 포착된 지명 수배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소년 마법사에게 도망자를 즉시 넘기라고 요구하며 이에 따르면 다른 주민들은 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주인공이 그 요구를 묵살하자 지휘관은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하며 그를 잡아오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소년 마법사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하고 그와 동시에 연구실 안의 무장한 군인들이 주인공을 향해 소총을 겨눕니다.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었기에 천샤오는 손을 들어 소용돌이치는 공간 에너지 오라를 소환합니다. 검은 포털이 그의 실루엣을 완전히 집어삼켰고 그는 방 안에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춥니다. 남겨진 군인들과 사령관은 텅 빈 공간을 쳐다보며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목표물이 탈출한 것에 격분한 지휘관은 요새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중단을 명령하고 모든 병력을 동원해 천샤오를 제압하고 탈영병을 생포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시 아파트 건물, 왕 할아버지가 공사 작업이 갑자기 멈춘 것을 눈치채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팽팽해집니다. 근처에서 무창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다가올 전투에 대비해 권총을 점검하기 시작한다. 군인들이 건물 외벽을 타고 그가 있는 층으로 레펠 하강하는 것을 발견하자 그의 직감이 맞았음이 증명된다.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자 건물의 자동방어 시스템이 침입을 감지하고 작동한다. 그 결과 거대한 노란색 전류가 침입자들을 강타하고 군인들은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뒤로 튕겨 날아간다. 건물 내 다른 곳에서 린징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려 하지만 단단히 밀폐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방어 프로토콜이 가동되는 동안 방에 머물라는 경고, 안내방송이 흘러나온다. 왕 할아버지는 군용 발사기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와 가스로 안뜰이 가득 차자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서둘러 아이링을 창가에서 끌어당긴다. 거대한 폭발이 건물 측면을 강타하고 노인과 소년은 육중한 탁자 밑으로 황급히 몸을 숨긴다. 왕 할아버지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돕던 군인들이 왜 갑자기 공격하는 건지 깊은 혼란에 빠진다. 아이링은 오빠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천샤오가 갑자기 건물 아래쪽 난간에 다시 나타나면서 팽팽했던 긴장감이 깨진다. 그는 아래에 있는 군대를 내려다보며 말없는 실루엣으로 서서 겁에 질린 소녀에게 자신이 집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다는 신호를 보낸다.